네, 우리가 보통 목요일 매주 8시에 녹음을 했지 않습니까? 예, 어기지 않았죠. 예, 오늘은 10시 반쯤에 지금 시작하네요. 네. 왜? 제가 대구대학교에 뭔가 특강이 있어가지고, 거기 갔다 오느라고. 야, 근데 희한하게 말이죠. 저를 찾는 곳이 대구, 부산, 늘 이쪽이에요. 희한하지? 근데 어쨌든, 오늘 학생이 한 200명 정도 있었는데, 아니, 그거 학점 주는 거기 때문에, 애들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200명 중에 1% 하면 2명입니까? 네. 2명만 바뀌어도 굉장히 성공적이라고 보거든요. 기름값 나온 거지. 그럼, 어차피 선거는 49대 51 아니야? 그럼요. 1%만 저기 거 땡겨오면, 대단히 성공적이다. 그래서, 부디, 오늘 들은, 학생들 중에 2명만 바뀌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반응이 좀 있었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반응이. 어쨌든, 제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아니, 몰라? 제 존재를 모르더라고. 예. 그럼 누가 부른 거예요? 교수님 불렀겠지. 그 학교에서 주최 측이 학교가 이제 불른 거지. 외부 강의 이렇게 형식으로.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조금이라도 바뀌면 도움 되는 거죠, 그게,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쪽의 강의나 그런 쪽의 방송 이런 데 나가는 게 저는 좀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거기 가서 조금씩 바꿔주는 거 아니야. 네. 우리 지금 이 박사도 얼마나 고분무타하고 있습니까? 내가 뭐. 야, KBS 춘천 나가가지고. 너 학교, 교육부에서 안 내보내면 작살낸다 그랬더라, 알아? 예. 이제 김문기 씨 나가겠네요. 유구무원입니다. 아직까지도! 아니, 근데 그게 감사 결과를 안 받아들이고 이의 제기를 하면은. 계속 버티고 있는 또 거 아니에요, 시간이 지금. 지나고 흘러갈 것이고. 그러니까 시간은 지나도 어쨌든 지금 새로운 이사를 선임 안 시키겠다 그랬으니 관선이사 파견하겠다 그랬으니까 이사 11명인가 10명입니까? 하여튼 그 중에 5명만 오케이 하고 나머지는 안 된다 그랬으니까 뭔가 액션이 충분히 있지 않겠나. 만약에 그 사람들 교육부 말 어기면 그 이사진도 다 파면되니까. 네. 이번에는 굉장히 교육부에서 강력한 태클을 걸었다. 조금 재밌게 볼 만한 거는 교육부의 곤조와 김문기의 수명과 그 두 개의 싸움을 한번. 학교 측이나 학생 측에서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좀 미비하지. 교육부의 어떤 조치가 미비한데 근데 절반의 성공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김문기 같은 비리 사항은 이제 없어져야죠. 21세기 아닙니까? 아직 저 화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아유 진짜 씨발. 유구무원입니다. 네. 이 박사는 유구무원이고. 지난 방송에서 간통 얘기했잖아요. 네. 상관이 있나 없나 모르겠지만 벤치 여검사 무죄 나왔대. 무죄 나왔습니다. 예. 이게 대가성이 없다. 예. 연인끼리 주는 선물이다. 예. 이런 건데, 김영란법이 적용이 되면 바로 아웃이죠. 바로 아웃인데, 이래서 김영란법이 중요한 거야.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아니, 벤츠 정도를 주고, 샤넬 백을 줬는데도 대가성이 없다. 역시 변호사가 돈을 많이 버나 봐. 많이 벌겠죠. 예. 근데,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는, 법조인들끼리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 주는 쪽의 입장에서는 길 가다가 이쁜 들꽃을 꺾어서 엮은 꽃반지라고 생각해서 줬을 수도 있어요. 뭐 돈 많으시니까. 그러니까 법원에서 그렇게 판단한 거지. 사랑했던 사이에서 연인 사이여서 줬기 때문에 그건 죄가 안 된다. 이렇게 봤는데 1심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1심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내연 관계에 있는 변호사로부터 청탁과 함께 알선의 대가를 받아 죄질이 매우 나쁘다. 징역 3년 및 추징금 4,462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근데 2심이 내연남을 위해 호의로 한 것이지 어떤 대가를 바란 게 아니다. 이러면서 무죄를 선고했죠. 청탁과 관련이 없다. 그리고 이제 대법원은 2심의 판결을 받아들인 거고. 그래서 이제 최종 무죄 판결이 난 거죠. 2심에서는 꽃바람이 불었네요. 그러니까 존나게 낭만적이네. 참. 안 그래도 지난주에 김근하 변호사가 그 말씀 하셨잖아요. 태진아 건과 관련해서 네. 이게 대가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성매매로 간주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래요. 다른 얘기 한번 해봅시다. 리포트 대사 피습을 우리가 그날 당일날 네. 녹음했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어쨌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했는데 예상했던 대로 여당 또 청와대에서는 종북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누가 봐도 미친놈 한 명이 지랄한 거예요. 미국도 그러고 있잖아. 미국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 우리만 이것을 뭔가 뒤에 뭔가 있는 것처럼 말이지. 그러면서 여당 사무총장이라는 사람이 종북 숙주라고 표현했습니다. 야당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지 파트너로서. 네. 그러면 씨바 아니 야당이 종북 숙주면은 야당하고 맨날 협상하고 원내대표까지 머리 맞대고 하는 여당은 뭐야 그러면.
기생충이요? 종북 숙주에 기생하는 말 대동소를 해야지. 근데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 야권을 파트너 인정 안 하면 어떻게 그러니까 됩니까? 일어나서도 안 될 일이 일어나고 그 이후에 보여지는 모습도 정말 볼 수도 없던 일들이 보여지는 아니, 거죠. 이게 사건이 터지자마자 구속영장을 검찰이 신청할 때 이 김기종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을 같이 엮으려고 같이 넣었어. 근데 검찰이 에이 그거 좀 심해. 그거 검찰이 빼버린 거예요 맨 처음에. 네. 이건 뭐냐면 경찰이 지레짐작으로 이걸 갖다 쳐넣은 거야. 미리 설계를 그렇게 한 그리고 거야. 뭐 북한에 갔다 와. 북한에 뭐 지 마음대로 넘어갔나? 다 국가 허락받고 간 건데? 네. 그게 뭐 잘못이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자꾸 엮는 것은 종북으로 몰아가는 것은 정말 치사한 짓거리입니다. 메카시즘을 아직도 써먹으면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누가 봐도 그 개인이 지금 이거 혼자서 정신 이상한 사람이 저지른 행동이지. 이걸 가지고 무슨 네 뒤에 배우가 있니 어쩌고 찾아봐라 그럼 배우가 있는지 없는지. 그럼 개인의 폭력적인 행동에 의해 가지고 니퍼트 대사가 어쨌든 이 폭행을 당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저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보여주는 행위가 오히려 니퍼트 대사를 더더욱더 정신적으로 가혹하게 만들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개 애호가인 니퍼트 대사한테 개고기를 갖다 주고, 그 앞에서 놀리는 거야? 불새춤을 추고.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게? 나는 오바죠. 오바인데 그냥 오바도 아니고 개씨 오바죠. 개씨 오바인데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저희가 그날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분명히 사과할 거고 편지 쓸 거고 분명히 그렇게 할 거라고 했잖아. 근데 이렇게 개씨 오바를 할 줄도 몰랐네. 아, 나 그리고 아유. 그 여당이 야당을 친북의 숙주라고 얘기하는 장면을 보고 생각나는 게 그 참여정부 때인가요? 네. 그 친일인명사전 만든다 뭐 그런 얘기 했을 때 뭐 역사 바로 세우기 그런 거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었을 때 여당에서 엄청 반발했잖아요. 야당 그때 야당이죠. 그때 그 사람들에게 만약에 니네는 친일 반민족 행위의 숙주다라고 얘기했다면 어땠을까? 아, 그러니까. 이것은 하여튼 그 여권에서 어쨌든 이거를 또 전국의 키를 자신들이 잡으려고 이용하는 겁니다. 일단 대통령의 지지도 올라가잖아. 뭐 근접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 사건 터지니까 대통령 지지 바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지지층 결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지지층 결집이 늘 필요한 겁니다. 사실은 필요한 건데 이 사람들은 이게 자기가 도움이 되는 거 아니까 이걸 가지고 딱 결집시켜가지고 종북몰이를 하는 거거든. 이용하려고 하는 거거든. 근데, 미국도 사실 이거 원하지 않아요. 미국도 한국이 이렇게 나오는 거 절대 원하는 거 아니거든. 이런 사건이 불거지면 미국이 굉장히 곤란해진단 말이야. 너무 이게 좀 어이가 없잖아, 이런 거는. 이거 정말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게 뭔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행동이 보수단체, 기독교단체가 그렇게 하는 행동들이 과연 미국에서 환영할까? 미국이 좋아할까?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될까? 한미동맹은 어떻게 할까? 이런 거 생각해 봐야 됩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 그리고 어쨌든 니퍼트 대사가 뭐 2개의 한국이라는 책을 이번에 새롭게 읽었다 그러잖아. 근데 뭐 그걸 처음 읽었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한국 대사로 오면서. 네. 그러니까, 근데 그게 굉장히, 그 책에 대해서 판단이 좀 많죠. 근데 보수적인 책은 아니에요. 그냥 뭐 객관적으로 기술했다는 어떤 그런 평이 많으니까. 그 책을 읽었다는 것은 다시 한번 대한민국 또 한반도 전체의 실정을 자기가 보겠다는 거거든, 이 사건으로. 어쨌든 그것은 뭐 굉장히 긍정적인 거고. 어쨌든 이 사건으로 저는 한미동맹은 더 강화될 거라고 봅니다. 전혀 흔들림 없다. 근데 괜히 뭐. 강화되는 방식이 좀 문제죠. 하여튼, 신동욱 씨가 뭐 하는데 석고 대전한다. 하여튼 이 양반은 박근영하고 결혼할 때도 사실은 어떤 목적이 있어서 했을 것이라고 그냥 우리 저 혼자 추측합니다만은.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났죠. 많이 났죠. 뭐 때문에 했겠어? 뽀랑뻗자 아니야? 그리고 그 얘기 했다면서요. 석고대제는 왕족이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지가 왕족이야? 왕족도 아니지 부마지 부마 그렇게 따지면. 뭐 그러면서 공화당 만들고 총재한다고 막 그러잖아. 근데 제가 충고 드리는데요. 기술 배우세요. 그렇게 한다고 정치권에 절대로 진입 못합니다. 그렇다고 뭐 대통령이 챙겨줄 것 같아요? 동생하고 사이도 안 좋은데 동생 남편을 왜 챙겨줘? 근데 우리 이 양반 얘기를 그 전에 방송에서 몇 번 잠깐 스쳐 지나갔는데 이 양반이 사실은 지금의 박근혜 정부 내지는 박지만 씨하고 사이가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희가 언급했을 때는. 근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확 전향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바뀌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나? 뭐 저는 어쨌든지 신동욱 씨가 박정희 대통령과 그 일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왕종이라는 그 한 단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부마 되려고 결혼한 거야.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열심히 폼 잡고 앉았는데 퇴원했어. 그러면 미국이 명나라요? 그러니까 뭐 사대주의다. 너무 심한 뭐 저거다.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 좀 적당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기술병이 제일 좋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대통령께서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세월호 사고가 나고, 많은 학생들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실종되고, 죽고, 그런 상황에서는 7시간 동안 어디 갔는지 모르다가, 미국 대사가 다쳤다고 하니까, 귀국하자마자. 그렇죠. 집에도 안 들리고. 바로 성명 내고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뭐 전혀 찾았지. 지금 대한민국의 위치를 어떻게 보면 잘 설명해 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씁쓸함을 아주 금할 길이 없습니다. 뭐 그건 그렇고 미국 얘기 나오는 김에 요새 존나 시끄러운 게 사드 문제입니다. 사드. THAAD. 사드를 뭐 설치하냐 마냐 이것들. 근데 이게 왜 말이 많냐면 이게 우리 이제 줄타기입니다. 외교 줄타기. 그치. 우리는 껴있잖아, 또 이게 중간에. 미국에 붙느냐, 중국에 중국 눈치를 보느냐 이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우리 땅에다 이걸 설치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설치하고 싶어 하는 건데 일단은 이 사드가요 검증된 무기가 아니야. 검증된 방어 체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완벽히 입증된 바가 없어요. 지금까지 실험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실험은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하는, 야, 언제, 어느 시점에, 어느로 날라와. 이렇게 해서 맞춘 거고, 북한이 씨발, 예고하고 미사일 때립니까? 야, 옛날에 그 한참 유행했던 저 스쿼드랑 패트리어트 뭐 이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패트리어트 때도 씨발 도입해야 되니 만약에 존나 싸웠거든. 패트리어트 어때? 명중률 좆도 없는 거야, 그거. 오방 날려보면 하나 걸리겠지, 이런 거 아유, 아니야? 걔네 완전 그러니까 싸도 그래. 돈을 씨발 우리 보고 내라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3조니 4조니 또 들어간다고. 3조 4조. 안 그래도 돈 없어 죽겠는데. 그 돈은 또 어디서 긁어내? 우리가 한 해 국방부에서 무기를 사는 예산이 11조입니다. 거기에 3분의 1 이상을 쓴다는 거예요. 돈이 어딨어, 그거 쓰는데. 더 문제는 바로 중국이죠. 중국이 지금 난리 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왜냐면 사드가 설치되면 자기들 그냥 반스까지 홀딱 벗어가지고 미국한테 다 보여주는 겁니다. 아마 중국 동해안 지역? 거의 다 반경이 예. 들어가요. 그래, 이건 입장 바꿔놓은 생각해서 중국이 미국 본토 앞에다 이런 거 세운다고 쳐봐. 미국 가만히 있겠어? 택도 없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저번에 시진핑 와서, 우리나라에 와서 얼마나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줬어요. 퍼포먼스도 그렇고, 한국과 중국은 같이 간다, 뭐 한다, 뭐 독립운동 얘기도 하고 많이 했잖아. 다 이런 거에, 그러니까 이번에 미국 그 언론사 중에 한 곳이 그런 얘기했죠. 박근혜와 시진핑이 만나가지고 시진핑이 사드를 안 받으면 우리가 경제적으로 니들한테 당근을 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래요. 그래요. 근데 물론 우리 지금 청와대에서는 그런 사실 없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럼 이게 뭐냐면 반대로 얘기해 봅시다. 사드를 배치했을 때 중국이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고. 그렇죠. 지금 우리와 제1 무역 국가가 미국이 아닙니다. 중국이에요. 차이나예요. 그래 우리가 중국하고 지금 중국이 만약에 이상한 딴지를 걸었다? 우리 경제 정말 존나 휘청거립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중국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니까. 야, 어디를 봐도 깝깝하구나. 그러니까 이게 옛날 패트리어트처럼 단순 미사일 방어 체계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외교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우리 정부에서 굉장히 줄타기를 잘해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그런지 아주 이번에 중요한 거예요. 사드 얘기 나왔을 때 유승민도 그랬고 김무성도 그랬고 나머지 그 친박계 의원들도 원래 웬만하면 이 양반들이 뭘 하든 어디 국회 들어가든 얼굴이 굳지가 않거든. 기자들이 마이크 들이대도 이건 좀 신중하게 반응하던데. 자 이렇게 요거 재밌는 거예요. 유승민 원내대표, 원유철, 나경원 이 양반들 다 비박계죠. 네. 비박계들인데 사드 도입에 찬성입니다. 오. 자 윤상현, 이정현, 김재원 그치 이렇게 친박이죠? 딱 들어갔죠. 사드에 신중하자는 입장이에요. 이게 뭐냐? 신중기겠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박근혜 대통령이 다른 쪽보다는 뭐 중국이랑 많은 그 교분 관계를 쌓았고 중국에 많은 힘을 쏟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어떤 그 친박과 청와대의 간의 어떤 한 라인이 개설돼 가지고 그럴 수도 있는 문제고. 하긴 전 대통령은 카트도 몰아주고 그랬으니까. 저는 근데 이걸 보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옛날에 월남 파병이 생각나더라고. 우리 저 박정희가
지는 원란 파병하려고 마음을 굳혔잖아. 예. 굳혔는데 미국에 더 많은 걸 얻어내려고, 당근을 얻어내려고 차지철이한테 야 조사해봐. 반대해 가서 씨발 국회 가서 응. 야 너 존내 반대해. 그래 차지철이 아니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있어? 그리고 반대! 그랬지. 조사해보니까 정말 말이 안 되거든. 족같거든. 그래, 존나 싫어했잖아. 그래서 박정희 불러가지고 야, 이 개새끼야! 개새끼야! 그랬지 않습니까? 야 그거 언제 했더라? 그 박정희, 방송? 박정희 특집에서 한 것 같은데. 응. 그게 딱 떠올랐어. 이게 뭐냐면, 지금, 청와대에서 미국의 뭔가를 많은 당근을 얻어내려고 친박 라인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반대 입장을 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한편으로 들면서, 한편으로는, 액션 쓰는 거야? 한편으로는, 지금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대가리가 없는데라는 생각이 또 들어요. 박정희만도 못해. 자기 아버지만도 못해. 이런 대가리를 쓸 수가 없어, 지금 사람들은. 그럼 이거는 그냥 끼인겨?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거는, 당정청이 주도권 싸움을 한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친박과 비박이 이렇게 갈리는 상황이죠. 근데 여기서 야권에서 어떤, 스탠스를 취해주느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야권에서 또 여론 흐름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빼면 안 되고. 야권이 어떻게 하는지 좀 지켜봐야 될 문제고. 하여튼, 우리 정부는 지금 쓰리노라고 그래. 그러니까, 요청도 없었고, 협의도 없었고, 결정된 바도 없다. 그러나 주한미군에서는 사드 배치 후보지를 조사했다라고 공식 확인이 됐다 그러네. 주한미군 계속 그러냐. 우리 정부는 그런 적이 없다 해서 계속 지금 이게 뭔가 지금 계속, 저는 분명히 청와대와 또 국방부 주한미군과의 얘기가 됐다고 봐요. 우리 정부는 얘기가 됐는데 아까 그렇잖아. 얘기했지만 나중에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몰랐어요. 이렇게 하면 이게 되는 거예요. 외교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가 없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눈치만 보고 있는데 이 중요한 시기에 하필이면 정부가 박근혜 정부를 한 거야. 참 너무 답답합니다. 갑갑합니다. 예. 하여튼 진짜 이 사드 문제는 우리 안보에도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지만 외교적으로 너무 또 경제적으로 실리 문제가 겹쳐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할지. 뭐 미국은 한미일 삼각동맹 이야기가 계속 하잖아. 우리 방송에서 늘 얘기하지만 주변 나라 복은 존나게 없어요. 그렇지. 예. 하여튼 거기는 거기까지 하고 또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준표 형. 이 우리 양반. 식사준표 형이 또 야, 이 식사를 양반- 가지고 이 양반 보니까 지금 거의 깜빡이 안 보고 그냥 막 직진이야 지금. 이거는 준표 형 이러는 것은 결국은 대권이야. 대권에 자꾸 한 발짝 더 다가가려고. 왜냐면 지금 꼴찌잖아요.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이슈를 만들어야 된다. 자꾸 언론에 나와야지. 누가 홍준표를 누가 알아? 야, 그래도 너무 나쁘잖아 이거는. 여권 나쁜 내에서도 거잖아. 김무성, 또 누가 있습니까? 김문수. 이런 사람들 다 뒤져요. 꼴찌야, 꼴찌. 거의 원희룡급이야. 왜 가만히 제주도 계신 희룡이 형은 왜 불러 또? 자기의 존재감을 자꾸 드러내야 됩니다.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건데, 이건 뭐냐, 자기가 보수의 아이콘이 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보수층 지지자들은 여기 찬성해요. 무상급식에. 무상급식 반대하는 거에 찬성한단 말이야. 아니 보수계 클라라요? 그게 되고 싶은 거야, 지금. 그러면서 자꾸 쓸데없는 말을 하는데, 문제는, 우리 많은 국민들이 또 이 홍준표 이런 주장에 찬성한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이 꼰대 주장에. 같은 주장에. 찬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돈 없는 거는 우리 다 아니까. 돈이 다 없잖아요. 돈이 다 없으니까 돈 모자라는데 부잣집 애들 밥 먹이면 안 된다. 이런 논리. 들으면 혹하잖아? 네. 여기에 이제 다 넘어가는 거지. 또 언론이 그렇게 써대고 있으니까. 그러나 어쨌든 홍준표 의원이 굉장히 꼼수고 이 홍준표 의원이 이런 얘기를 갑자기 툭 튀어나온 바람에 어쨌든 이게 하게 되면 4월 달부터 이제 중단이 되겠죠. 이렇게 되는 바람에 우리 많은 팬들께서 홍준표 특집을 해달라고 했잖아. 이미 했습니다, 여러분. 뭐 김무성이 백선생한테 인사했다고 백선 특집 해달라고 이미 했습니다. 했습니다, 여러분.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옛날 방송을 왜 안 찾아보죠? 옛날 방송 다시 들어보시면요, 그게 또 굉장히 재밌어요. 새록새록한 맛이 있으니까. 최근에 EJ 팬들 유입하는 인원들이 있나? 그거 많죠. 지금도 많아요. 지금도 많다 보니까 뭘 했는지 또 잊어버릴 수도 있어. 나도 그렇죠. 늘 언제 뭘 했지라고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예. 그리고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학교는 공부하러 가는 곳이 밥 먹으러 가는 곳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재명 시장이 교복 관련된 얘기를 하신 걸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학교까지 무상교육이고 의무교육이면은 교복도 당연히
무상으로 줘야겠죠? 그러면서 군인들도 군대 의무적으로 가면은 군복은 나눠주는데 학생들 교복은 왜 못 나눠주냐 그런 말씀을 트위터를 통해서 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뭐 전 그렇게 답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홍 지사가 정말 치졸한 짓을 하는 거거든요. 예. 이거 결국은 그러면 있는 집 애들은 돈 내고 먹고 없는 집 애들은 공짜로 먹으라는 얘기잖아. 그런데 없는 집 애들 어떻게 증명할 거야? 증명서 나 가져와야 없는 집 되잖아. 애들이에요라고 써서 써야지. 내야 돼. 그렇지. 나 없는 집 사람이라고 써내야 돼. 현실로 봅시다. 우리가 방송 여러 번 했지만 저 또 씨발 임대 아파트 산다고 그런 애들하고 놀지 마라고 하는 게 대한민국 작가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나 없는 집 사람이라고 써내면 애들이 학부모들이 차별 안 하겠어요? 왕따 안 시키겠어? 그럼 어린 나이에 인성이 파괴되고 피폐해지는 거예요. 이건 교육자의 기본 자질이 없는 거지. 이런 걸 씨발 도지사라고 앉혀놨으니. 그리고 이 돈 아껴가지고 저소득층한테 연 50만 원 지원한다 그랬어요. 꼴랑 씨발 한 달에 5만 원도 안 된 돈이야. 괜찮아. 그것도 파우치 돌리는 거 아니야? 그걸 파우치 돌리는 거야. 한 달에 5만 원도 안 되는 돈 때문에 애들 인성을 파괴하겠습니까? 이게 참 족같은 게요. 소출 처먹던 인간들이 나중에 지주가 되면 더 독해진다고. 당신께서 했던 얘기가 있잖아. 자기가 물 먹고 자랐다며. 그러면 자기가 아픈 기억이 없나? 이 아이는 나중에 커서 무상급식을 철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그 도시락 쌀 돈이 없어서 물 맨날 먹고 자랐다며. 물배 채웠다 그러잖아. 그러면서 요즘 대한민국은 그런 애들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말했는데 그 트위터에 재밌는 게 있더라고. 홍준표 지사가 학교 다닐 때 그 물배 채운 그 물 그거 나라에서 무상으로 제공했으니까 물 처먹은 거야. 아니야? 나라에서 무상으로 물 안 줬으면 물배도 못 채워 인간아. 그걸 알아야지. 아니지. 또 준표 형이 학교 물을 먹을 수 없어서 집에 가서 먹었다고 그럴 수도 있지. 미리 배 채워놨다고. 아니 자기가 학교에서 물배 채웠다 그랬어. 그럼 뭐 자기 인생은 존나게 아름답고, 그지?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이거 뭐 녹색이라민가 거기서 발표한 건데요. 식사비. 홍 지사가 업무 추진비로 작년에 2억 2천만 원 썼다 그랬거든. 네. 이 업무 추진비 2억 2천만 원 중에 식비가 6,555만 원입니다. 6,655만 원입니다. 맥키니 씨발 포화그를 쳐주셨어. 이거 누굽니까? 누구 돈으로 쓴 겁니까? 세금이야. 그렇죠. 지는 씨발 세금으로 밥 사쳐먹고 애들은 세금으로 밥 먹으면 안 되나? 홍 지사 돈도 많이 벌잖아. 많이 벌었잖아. 월급도 많이 받잖아. 예. 그럼 자기는 세금으로 이렇게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선출직이래잖아. 그리고 이 양반이 아까 제가 대통령 하려고 지금 이런다 그랬잖아요. 왜 맞냐? 문재인 의원이 이 문제 때문에 만나자 그랬다고. 그러니까 네, 만나자고 그랬죠. 홍 지사 뭘 했어? 오케이 했어. 만납시다. 나는 이제 문재인급이다. 그렇지. 근데 똑같은 이유로 박종훈 경남 교육감이 만납시다. 안 만난다 만나지. 그랬어. 싫어! 왜? 박종훈 교육감 만나봐야 자기가 언론에 오르내리지도 않고 파급력도 없어. 뉴스가 안 나와. 문재인쯤 만나야 된단 말이야. 이건 뭡니까? 애들을 위해서가 아니야. 자기 자신의 어그로. 인기를 올리기 위해서. 자기 어그로 끄는 거 아니야, 그냥. 인지도 높이기 위해서 이거 하고 있다니까. 셀카 찍으시는 거 아니야? 애들- 나 오늘 문재인 만났음. 잘 가. 그리고 거기에는 분명히 또 빨간 넥타이를 목에다 칭칭칭 갖고 가시겠죠. 그러니까 애들 위해서 이런다는 말을 하지도 하지 마세요. 마라. 왜 그래요? 본인도 애 키우지 않았나? 양심이 있어야지. 그렇게 얘기하면 그건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게 사실은 문제가 됐는 게 처음에 그 감사 때문에 그런 거잖아. 감사 받으라고 네. 교육청에서. 근데 교육청에서 아니 도에서 왜 감사를 해? 무슨 권한으로? 근데 홍준표 이야기는 도정 안에 교육 문제도 다 있다라고. 또 도 예산을 줬으니까 얘기하는 건데 이 무상급식 사용한 예산이요. 도 예산이 가장 적어. 교육청 혹은 시군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씨가 뭔데 여기서 감사를 하겠다는 거야? 뭔 수로? 이건 뭐야? 목리입니다. 목리. 오바 치는 거죠, 오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결국은 자기의 자기 몸값 올리기 위한 거예요. 이름을 좀 더 한 번 더 알리기 그런데 위해서. 준표형 제가 얘기했잖아요. 준표형 우리 저번 방송 얘기한 것처럼 시사평론가가 바라본 눈으로 또 형은 안 되고 예선 탈락이야 형은. 새누리당 후보라도 못 올라. 그리고 무당의 눈으로 봤을 때도 형은 아웃이야. 형 무당 좋아하잖아. 형 무당 좋아해가지고 이거 뭐 눈썹도 물씬하고 맨날 빨간 넥타이 하고 이름도 그래서 바꾼 거 아니야? 홍판표에서 홍준표로? 무당이 하지 말래요. 형 안 된다고. 이건 넥타이 색깔 좀 바꿔보든지.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 양반이 경남도지사니까 지금 이렇게 막 나갈 수 있어. 왜? 표 신경 안 쓰거든.
이렇게 해서 다음에 또 뽑아주니까. 이 양반이 만약에 충청도나 충청만 경기도나 했어도 못해요. 절대 이렇게 못하지. 못한다니까. 근데 경상남도니까 내가 뭘 해도 다음에 또 뽑아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표로 심판해야 됩니다. 평소인 줄 알아 이런 행동을 못해요. 말은 이렇게 하지만 또 선거가 되면 또 이렇게 또 갈 거 아니에요. 복지에 비읍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정치권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암울한 대한민국의 주소를 나타내 준 것 같아서. 또 뭐 다른 거 있습니까 혹시? 뭐 특별한 거 없네요. 야권 얘기 한번 해볼까요? 다시 한번 욕을 얻어먹읍시다. 아이, 하지 마. 나 오늘 씨발 왜 안 하고 넘어가나 했다. 다시 한번 욕을 얻어먹읍시다. 근데 천정배의 이야기는요, 여러분들이 우리 방송을 몰라서 그래요. 어느 특집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흑금석 특집인가? 그니까, 보궐선거 하기 전이야. 지난 보궐선거. 그래, 천정배 광주 나간다 그랬잖아. 그때 우리가 천정배 존나 깠어요. 중진이 뭐 하는 짓이냐고. 우리 맞다. 존나 예. 깠다니까. 근데 뭐 우리가 천정배를 천정배 좋아하지. 저 천정배 되게 좋아합니다. 사람을 태어나서 어떻게 한나라나. 네, 되게 좋아해요. 되게 좋아하는데. 귀에 딱 박히는 멘트 하나 남겼잖아. 중진으로 그렇게 광주 내라고 하면 안 돼. 그때 굉장히 비판했다니까. 예, 그때 그래서 좀 큰 지역구 가서 중진답게 싸워라. 큰 거물이랑 싸우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번에 얘기한 거는 제가 천정배 보고 광주에 전략공천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렇게 이해했다면 우리가 편집을 잘못했니까 내가 말을 잘못한 거겠지. 그게 아니고 그건 그거대로 욕하는 거고 원래 기본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천정배에 대해서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는 것은. 근데 내가 전략공천 얘기를 왜 했냐면 전 솔직히 말해서 내년 총선 얼마 안 남았잖아요. 어떻게든 이겨야 된다. 그건 또 있지만 내년 총선에서 저는 물갈이 대폭 해야 된다고 봐요. 이제. 특히 호남 지역은 현역 의원 반 이상 물갈이 해야 돼요. 자, 여러분 한번 봅시다. 우리가 마지막 물갈이 한 게 2000년 총선입니다. 대중형 있을 때. 그때 지금 486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대거 송영길부터 시작해서 그때 다 들어온 거예요. 그때 대중형이 대통령이지만 뭐 당 총재 권한으로 그냥 조자랑 헝칼 휘두르 싹 날려버린 거 아니야. 그래서 그때 세피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이후로 한 번도 세피가 수혈이 된 적이 없습니다. 이제 또 새누리당보다 못해요 우리가. 굳어서 또 선지가 돼버렸네. 그러니까 저는 바꿀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게 전략공천 안 하고 전부 다 경선 하잖아요. 경선 누구한테 유리해요? 현역 국회의원한테 굉장히 유리합니다. 왜? 현역 당협위원장은 굉장히 유리합니다. 할말이 있으니까. 지명도 인지도가 있는데 신진 정치인이 이길 수가 없어요. 이거 이제 경선해가지고는 그렇기 때문에 전략공천 아니면 물갈이가 어렵다. 근데 힘들겠죠. 지금 새정치 내부 사정상 문재인 의원이 그렇게 칼 휘두르기가 대단히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잘 봐요. 이회창 씨도 한번 했었잖아, 전략공천. 이 칼춤 한번 쳤잖아. 네. 그래서 그때 김윤환이 대해서 1등 공이, 그러니까 허주로 그냥 날려고 이기지를 했어요. 못했지만 정말 모든 걸 다 바치는 사람이에요. 이회창한테. 근데 김윤환부터 시작이고 싹 다 날려버렸지. 그때 되게 뿔나지 않았었나? 그래가지고 미국당 만드는 거 아니야. 근데 저는 이번에 그렇게 하면 또 뭐 새정치라면 탈당해서 만들겠지. 근데 미국당 만든 사람 어떻게 해서 다 박살났죠? 마찬가지야. 탈당해서 만들어? 다 박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욕 얻어먹더라도 반 이상은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더라도 최소한 30% 이상 물갈이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총선에서 이기기도 힘들고 대선에서 이기기도 힘들다. 그런 의미에서 전략공천에 대한 얘기를 한 겁니다. 전략공천 아니면 경선으로 어떻게 물갈이를 합니까? 물갈이 못하지. 근데 그때랑 약간 프레임이 다르지 않나? 그때 이회창은 지지도가 어느 정도 있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면 괜히 칼춤 한번 잘못 쳤다가는 여건, 야건, 보수건, 진보건 간에 친노 프레임으로 또 걸어가지고 뭐라 그럴 것 같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안 된다는 얘기를 하잖아. 현실적으로는 이 박사 말대로 친노 프레임 걸고 또 내부에서 엄청나게 견제를 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문재인을 좋아합니다. 걱정밖에 안 해요, 제가. 그런데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이번 보선에서 이기는 게 중요한 거고 그래서 문재인 대표 체제가 안 흔들리게 만드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지지도를 계속 유지하는 게 또 그래서 중요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제발 헛발질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돼 가지고 정말 확실한 마음 먹고 요거도 각오하고 좀 바꿔야 된다 공천에서. 그렇지 않으면 대단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문재인 체제에서 지금 어쨌든 안에 정비 그다음에 전략을 짜는 것들은 뭐 이 작가나 이 박사는 사실은 원하니까 그렇게 막 바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 바람이에요. 근데 사실 이거는 지금 하는 그 사람들은 정지 작업을 하는데 많은 동력을 쓰고 있잖아요. 야권을 지지하는 사실 뭐 브레인 혹은 뭐 정치평론가들은 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물갈이 해야 된다고. 근데 현실적으로 불가능이기 때문에 뭐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저는 문재인 의원이 정말 대권에 욕심이 있고 이기길 바란다면 그런 또 권력 정국이 생겼다면 한번 해볼 만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요 봐요. 문재인 의원을 지지하는 지지층이 엄청나게 있잖아. 그러니까 정치인은 우리한테 와서 막 그러지 않습니까? 친노 방송이라 불리 우리한테까지 그러잖아. 야, 오늘 그거 왜 안 했어? 뭐 맨날 하냐? 종북 친노 뉴라이트.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정치인들의 이건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날 지지하는 층이 있고 또 적극적으로 날 안티하는 사람이 있고 큰 정치인이 되려면 이거 당연히 갖고 가야 돼. DJ, 노무현, 유시민 다 그렇잖아요.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도 있지만 안티도 분명히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문재인 의원의 자산이고 만약에 2010년 총선에서 그렇게 칼춤 한번 추면 문재인 지지자들이 적극적으로 방어해 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해서갖고 한번 할 필요는 있다. 또 방송을 들으시는 많은 분들이 아니 뭐 이동영이가 지가 다 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무조건 그걸 다 따라야 된다고 얘기한다고 설마 문재인 체제에서 이 모든 걸 수용하지는 않겠죠. 다만 이렇게 다양한 가이드를 줌으로 해서 그 가이드들이 청취자들 그러니까 지지층에도 일정 부분의 해법과 앞으로의 어떻게 판단에 대한 정세를 알려주는 거고 사실 이렇게 뭐 그냥 교과서적으로 받는 것보다 이런 해법서들이 많은 게 좋지 않아요? 그래 뭐 다양해지는 게 좋은 거니까. 무조건 이동혁이가 옳다라고 여러분들이 듣고 하시는 거 아니잖아. 그래 씨발 욕해 괜찮아. 어때 욕해. 아니 우리가 만드는 팟캐스트에서 이 정도 얘기 그래 못하나? 욕해 괜찮고. 아니 내가 하는 얘기는 그거지. 문재인 체제에서 이동영이 얘기를 다 들을 리는 없다. 다만 이렇게 얘기하는 건 문재인 저기 대표가 이동영 족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런 식으로 가면 좋지 않겠냐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다. 욕해도 괜찮고 난 문재인 적극 지지층 소위 말하는 문파한테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거 고깝게 생각하지 마시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DJ가 가장 부담스러웠던 지지층이 누구냐면 자기를 열성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뭐야? 빠가 까가 된다 이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그 빠가 까를 만드는 거지. 옛날에 툭하면 신문 지면상에 나왔던 게 뭐냐면 택시 기사랑 뭐 승객이 탔다가 시비 걸어서 싸우고 이런 건데 그게 뭐야? DJ를 김대중 선생님이라 안 불렀다고. 그냥 DJ라고 불렀다고. 김대중이라고 불렀다고 폭행하고. 옛날에 하루가 멀다고 이거 신문 기사 올라왔어요. 네. 술 마시다가 옆 사람이랑 술 마시다가 저기서 뭐 김대중 씨 그랬다고 선생님이 안 그랬다고 불러서 폭행하고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기사가 나올 때마다 김대중 지지율은 갉아먹어요. 왜? 사람들이 이거 되게 싫어하거든. 김대중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은 아직까지도 일베 같은 사이트에선 그 말이 써먹히잖아. 선생님 듣기 싫어 죽겠어 이래.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오프라인에서 이런 행동을 안 하죠. 이게 어디로 왔어요? 온라인으로 왔어요. 갔지.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으면 무조건 가갖고 다 융당 폭격하는 게 문재인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이건 여러분 고깝게 듣지 마시고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그게 도움이 되는지.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가 부담스러워하지 않을지. 간부자 씨발. 하여튼 그렇습니다. 너도 쫄았냐? 아니 말을 해도 알아듣지를 못하는데 씨발 뭐. 그러니까 그런 뜨거운 여지에서 한 김을 딱 빼면 그 요리가 맛있어지는 것처럼 조금 자기의 열정이 있을 때 그걸 한 김 정도만 빼주시면 지지하시는 분도 그렇고 같이 동의해 주시는 분들도 그렇고 좀 더 관계가 좀 견고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뭐 야권 얘기를 왜 하려고 그랬냐면 요즘에 야권 대선 주자들이 경제 공부에 한창이라 그래요. 그래요? 매주 모여가지고 우석훈 씨한테 네. 경제 공부를 한다고. 글쎄, 우석훈 욕하면 또 존나 깔라나 우리를? 하지 마, 좀. 너 왜 그러니? 근데 경제 문제는 낙관론, 비관론 다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우석훈 씨는 계속 굉장한 비관론자이잖아요. 근데 10년 전, 20년 전부터 계속해서 이야기했는데 우리 경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한쪽으로만 듣는 게 대통령을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과연 도움이 되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문제점을 제가 좀 얘기하는 거고. 근데 오히려 저는 그분들이 모여서 우석훈 씨의 얘기를 듣는 거 이상으로 더 좋은 건 나머지 분들의 어떤 인적인 교류, 그다음에 지적인 교류. 이게 더 경제 공부를 하는 건 중요한 거죠. 어쨌든 야권에서 저번 선거에 진 것은 이명박 심판론밖에 없었거든. 화두를 못 던졌잖아. 그러니까 원래 야권이 가지고 있는 경제 민주화나 복지
이런 프레임을 화두를 다 뺏겼지. 박근혜한테 뺏겨버렸잖아요. 그래서 이명박 정권 퇴진, 반 이명박, 반 박근혜 정서에 기댔단 말이야. 그래서 졌기 때문에 이번에 대선에 또 반 박근혜로 갈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쪽 프레임은 가고 또 이런 경제 문제를 들고 와야 돼. 그래서 진보가 집권을 해도 불안하지 않다는 거를 심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보, 경제 같이 가야 됩니다. 이슈를. 그래서 경제 공부하는 거는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이명박 때 우리 모두 부자가 될 수 있어요라는 환상과 박근혜 정부 때 우리가 다 알아서 해줄게요라는 구라에 근데 이제 속았잖아, 국민들도 연타로 속았는데 그러니까 인식이 많이 높아져서 747 같은 허무맹랑한 구라는 이제 안 쏙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명박이 하는 747 공약이. 그러니까 이제는 안 쏙는다고 보고, 그러니까 현실적 방법을 현실적인 대책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증세 없는 복지에 속은 게 2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 증세를 어떻게 할 것인가? 무조건적으로 돈 많은 사람들한테 갖고 오겠다. 이러면은 분명히 또 보수 언론이 그걸 비틀어 가지고 안 좋게 쓴단 말이야. 그럴 때 시원하게 영향력 할수 표의 있는 거. 영향을 받을까 안 받을까?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잘 버무릴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가지고 저는 이 경제 가위를 한 사람한테만 받으면 안 된다. 여러 사람한테 배울 필요가 있다고 좀 생각해서 추천할 만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내가 뭘 알아요? 그래서 좀 한 사람한테 하는 건 조금 반대입니다. 반대고 또 안철수 의원이 사실은 두 마리 토끼 잡는다 그래가지고 성장과 분배 이렇게 투트리로 간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성장 분배 투트리 가는 거 좋죠. 근데 너무 교과서적인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좋아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나라 대권 주자들은 늘 성장만 이야기했습니다. 성장 안 그러니까 늘 경제가 안 좋았잖아.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 초등학교 때도 경제가 죽었다 그랬어요. 3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경제가 죽었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경제 문제는 늘 화두였으니까. 그러면서 지금까지 대통령 후보들이 늘 성장만 강조했어. 이명박은 성장 아니었어요? 이명박도 성장하고 747 성장입니다. 녹색 성장, 네. 747 성장. 박근혜는 성장이 아니고 분배라는 프레임을 들고 와서 대통령이 당선됐지. 네. 그럼 당선되고 어떻게 됐어요? 싹 바꿨죠. 그쵸. 그리고 또 성장이야. 지금 또 이번에 기준금리 오늘 또 내렸더만 1%대로 사상 최초의 일인데 그럼 그걸 따라하면 되지 않겠어? 뭘 따라해요? 그러니까 박근혜처럼 할 것처럼 얘기해놓고 일단 그렇게 그냥 꼬시면 되지 뭐. 그거는 알아서 하겠지. 야권에서 집권할 수 있다면 알아서 하는 거고. 어쨌든 이 지금 기준금리 1% 내린 것도 결국은 성장이거든. 경기 부양이잖아. 그렇죠. 인위적으로. 그러니까 이제는 성장보다는 분배로 가는 게 맞다. 근데 그 분배에 대한 그림을 어떻게 잘 이쁘게 그리란 말이야. 그려주고 무조건 분배인데 공산국가처럼 뺏어가지고 준다. 그건 이렇게 안 짜면 안 되지. 되는 안 거예요. 되고. 그러니까 성장이랑 분배를 같이 가지만 분배에 조금 더 둔다는 걸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예전처럼 교과서적인 성장 분배 얘기하면 안 되고 투트랙 것이 누가 못해 나도 말하겠다 그런 거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이렇게 이명박이나 박근혜처럼 호황된 성장을 이야기해도 안 되는 거고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또 오해하지 않게끔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리고 저쪽 애들이 공격을 해도 그럼요. 유쾌하게 받아칠 수 그렇지. 있을 만큼의 아직 시간이 있다. 네.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충분히 좀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좀 봐요. 기존에 나왔던 것이 몇 개 좀 카피를 떠봐요. 통큰 치킨 이런 거 있잖아.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장부터 대통령 후보까지 그리고 유권자들 거의 대부분이 고도성장이나 엄청난 토목개발이라는 망령에 아직도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토목개발 망은 아직도 있죠. 지역에 뭘 하면 발전한다. 그게 아직 부동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재산이 부동산에 몰빵돼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지역개발 한다면 좋다 그래. 이제 이해하면 힘들다고 얘기하지 않나요? 근데 이제 성장이 예전처럼 고도 성장이 어렵다는 거 국민들 다 압니다. 예전처럼 7% 8%는 있을 수가 없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허황되게 속이면 안 돼 이제 국민들을. 그러니까 괜히 새정치연합이 몇 퍼센트 성장시킨다고 갖고 나오잖아요. 존나게 까이게 돼 있어. 옛날 노무현 후보가 갖고 나왔을 때 안 까였습니까? 까였다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건데? 비전을 제시해보라고. 그때 제시 잘못했거든. 그렇기 때문에, 공격했을 때 빠져나갈 구멍도 충분히 말아야 된다. 아직 시간이 많으니까 노력을 좀 해보시 바라고. 아니, 우석훈 박사 같은 사람을 일단은 영입하는 건 좋아요. 그러니까 사방팔방 인재를 모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함몰되지 말았으면 하는. 특히 경제 문제에서는.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손학규 씨가 얘기했었던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그 캐치프레이즈도 저는 상당히 마음에 들었어요. 네, 아니 그건 문재인 손학규 당시 그 의원이었죠. 네. 대통령 선거 전에 내 거 써도 된다 그랬잖아. 그럼 갖고 와. 그럼. 갖고 오면 되지. 준비된 대통령 박근혜. 박근혜 거예요?
대중형 거야! 뭘 씨발 지가 준비됐다고 그래! 구라치고 있어. 됐잖아, 근데. 근데 잘 써먹었잖아. 그런 것처럼 남의 것도 써먹을 필요 있고, 제발, 좀, 다시 한번 말씀드려. 다음 총선에는 젊은 피를 좀 수혈해가지고, 바꿔야 된다. 그리고 그 경맥동안에 걸립니다. 안 그러면. 대통령 그 후보들은 바빠서 못 보겠지만 보좌관이나 아니면 그 밑에급 내지는 태스크포스 정도 되시는 분들은 종편이나 뭐 공중파에 나오는 예능도 좀 보세요. 요즘 예능 보면 다 남들 먹는 거 보면서 행복해하는 프로들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그만큼 먹는 거 하나도 이제는 오락이 돼버렸어요. 나는 그렇게 못 먹고 있으니까. 삶이 이렇습니다, 지금. 그게 그냥 마냥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사 문제는 거기까지 하고, 이제 이 본격적인 방송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2인자 특집입니다. 왜 2인자 특집을 하냐? 왜 하는 거야? 요즘에 이제 또, 삼김 중에 유일하게 대통령이 되지 못한 영원한 2인자. 오늘 종필형의 사모님께서 돌아가셔가지고. 네. 계속 언론에 종필형이 오르내리지 않습니까? 우리 김종필 특집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종필이 형이 자꾸 언론에 오르내리니까 종필이 형을 통해 투영을 해서 2인자들 한번 다루면 어떨까. 예전에 2인자 특집 해달라는 얘기 많았잖아. 네. 그래서 킹메이커들 1인자를 만든 2인자들. 그래서 오늘은 뭐 종필이 형 문제도 있고 해서 2인자 특집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근데 킹메이커 말고도 2인자로 사는 모습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종필이 형 부부가 사실 굉장히 좋았잖아, 사이가. 그러니까 종필이 형이 비리에서 누구한테 뒤지지 않는 사람이지만 경제적인 거. 그러나 한 여자한테 올인한 거. 뭐 사실 뭐 대중형이나 상김 중에 영삼형이나 많잖아. 아랫돌이 많은데 그렇죠. 종필이 형은 전혀 문제가 없었다.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박정희 뒤치작거리 하다가 질리는 거예요. 아니 뭐 종필이 형이 그런 얘기도 했다 그래. 자기 와이프한테 이렇게 80평생 90평생을 한 여자하고만 잔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랬다 얘기했다는데 형 그건 또 몰라요. 형 솔직히 져봐 그건 모르지. 왜냐면 우리 형이 또 요정 이런 건 좋아했단 말이야. 술 마시러 뭐 요정 가서 또 술만 마시고 올 수도 있는 거니까 뭐 그렇죠. 사실 뭐 그건 뭐 알 수가 없습니다만 하여튼 뭐 마지막에 호박죽 딱 먹고 일어나면 되는 거지. 이 새끼야.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요정에서 호박죽 줘요? 난 모르지 이 새끼야. 그래요. 하여튼 그래서 2인자 특집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2인자는 사실은 뭐 옛날부터 인구에 많이 회자됐죠. 그리고 2인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2인자가 되고 저도 사실 2인자가 꿈이에요. 1인자 되기 싫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예전에 저기 삼국지 빠돌이 아닙니까 제가? 네. 삼국지를 읽다 보면 유비나 조조보다 가후, 공명, 곽가. 그렇죠. 정욱, 순욱 이런 서서 이런 사람들 더 끌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이거 참모진이죠. 대가리 쓰고. 대가리 쓰는 걸 좋아하잖아. 우리 몸 쓰는 거 되게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공명이 뭐 삼국지에서는 최고 2인자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그 이제 촉한 정통론 때문에 너무 공명을 띄워주는 맛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그때부터 쭉 사실은 그 우리 조선 역사도 삼국지 이 소설의 이야기에 우리 선비들이나 당시 정치가들, 세도가들 다 영향 안 받은 사람이 없거든요. 그렇죠. 어릴 때부터 다 읽고잖아. 필독서 아니었어. 그러니까. 그럼으로써 아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 정치권 얘기하기 전에 조선시대에 유명한 2인자들. 왕을 만든 2인자들. 요새 왜 이렇게 자꾸 역사 교육 쪽으로 가고 있냐? 뻔했습니다. 예. 근데 사실 왕은 아버지 잘 만나면 되는 거지 뭐. 그럼 태어났더니 왕이야. 태어나도 왕이니까. 태어나니까 우리 아버지가 왕이야. 왕이고 거기서 형들만 잘 피하면 돼. 그렇죠. 동생이나 형들만 잘 피하면 되는 거고. 그냥 이거는 뭐 그러니까 킹메이커를 할 필요가 없어. 없어. 왕인데 뭘 메이커야. 아버지 따라가면 되는 거지. 요새 사극에서 좀 제가 긍정적으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조선시대가 전제군주정이라서 왕이 전권을 휘두를 수 있는 것처럼 얘기가 많이 됐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신하들의 힘을 등에 업지 않으면은 그게 쉽지가 않다. 그런 얘기들 왕 많이 역할 나오고. 존나게 힘들었어요. 오죽했으면 정조가 그 비밀 편지로 일부러 시키기도 하고 그랬던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조선 시대 왕이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은 후궁들밖에 없었다. 아마 후궁도 엄마 눈치 봐야 됐을 걸. 야, 그거라도 해야지.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성군이신
세종대왕께서 참 훌륭하셨지. 그것만 안 좋아하셨으면 더 오래 사셨을 것 같다는 그런. 양기를 다 뺏깁니다, 그거는. 어쨌든, 그러니까 태어나서부터 왕세자가 아니고, 이거는 왕을 만들어진 왕. 그 왕을 만든 사람들 얘기를 몇 명을 한번 소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박사님. 예. 일단은 조선시대도 뛰어넘어서 신라 가봅시다, 신라. 김유신 유명하잖아요. 김유신이 뭐 엄청난 장군으로만 알고 있지만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술수도 잘 쓰고 그랬다는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김춘추 있잖아요. 진덕여왕이 죽은 다음에 원래 왕들을 귀족들이 추천을 했잖아요. 그 신라의 귀족들이. 근데 김유신이 추천받은 알천이라는 사람과 상의해서 진지왕의 손자인 김춘추를 왕으로 세우는데 일조를 했다고 하고 이 사람이 바로 태종무열왕이 되죠. 참 이게 엄청난 게 그때까진 전부 성골들 아빠 엄마 다 왕족인 사람들만 왕의 자리에 올라올 수가 있었는데 이때부터 진골들이 왕위에 오르기 시작했죠. 그럼 그 전까지는 일종의 계급이 좀 있었던 거네. 계급 차이 내지는 뭐 계급이야? 진입 장벽. 진입장벽이 있었고 왜 그래서 신라 말의 육두품들이 그렇게 난리를 쳤던 이유가 자기가 아무리 똑똑해도 절대 더 위에까지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뭐 그런 얘기들도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태종무열왕을 왕을 세우는데 일조하고 그 역시도 태종무열왕과 여러 가지 인척관계를 맺기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리고 태종무열왕 그리고 문무왕과 함께 백제 고구려 병합과 부흥운동 진압, 당나라군과의 싸움에도 여러 가지 기여를 하면서 김유신 때문에 없는 지위까지 만들어낼 정도로 김유신을 그 지위에 올리기 위해서 그 정도 대우까지 받았던 기록이 있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김유신을 훌륭한 장군이라고 많이 얘기했던 시절도 어떻게 보면 군사정권의 결과가 아닌가 그렇죠. 싶기도 하고. 김유신을 최고의 어떤 위인이라고 했었던 게 있었죠. 근데 요즘은 뭐 김유신의 평가가 좀 박하다고 좀 봐요. 박하다고 보는데. 어쨌든 킹메이커로서 김춘추를 왕으로 올렸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 얼마 전까지 드라마 했었죠. 정도전. 고려에서 조선으로 교체되는 격동의 시기에 역사의 중심에서 새 왕조를 설계한 인물이죠. 처음에 이성계를 만난 것이 1384년이었는데 정도전이 그때 자리에서 쫓겨나 있었을 때였죠. 정치권에서. 그때 함경도에 가서 이성계를 만난 겁니다. 이성계를 본 정도전, 그리고 이성계의 군대를 본 정도전. 자신의 포부를 실현시켜줄 사람이라고 확신을 했고, 정도전은 평소에 취중에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한나라 고조가 장자방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장자방이 한고조를 이용한 것이다. 즉 이게 뭐냐? 이성계가 나를 등용한 것이 아니라 그렇지. 내가 이성계를 이용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리고 정몽주가 선주교에서 철퇴에 맞아서 돌아가신 이후에 의도가 어쨌든지 간에 정도전이 핵심 세력으로 등장을 했고요. 이후에 이성계와 함께 조선 개국 후에 계획도시로서의 수도 한양을 기획했고 경국대전의 기초가 된 조선경국전이란 법전도 만들었죠. 조선 초기 사실은 나라는 정도전의 나라였다. 그렇죠. 그렇게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참 웃긴 게 허무하게 죽었죠. 배신도 당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이인자의 숙명 같기도 해요. 늘 견제를 받았으니까. 우리 저 종필 형도 엄청난 견제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처세술이 거기서 나오는 거였지. 괜히 건전운이 한번 잘못했다가 즉 이성계 부인이 2명이었는데 두 번째 정부인의 아들을 세자로 세우자는 쪽으로 그쪽에 힘을 실어줬고 또 요동정벌을 자꾸 얘기했다가 결국엔 이방원 일족에게 나중에 죽임을 당했죠. 이건 하륜 이야기도 나와야겠지만 어쨌든 정도전이 이방원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러다가 오히려 역공을 당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 다음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한명회죠. 여기 한명회. 그렇죠. 우리 덕화영이 그렇지. 연기를 잘했어요. 근데 사실 덕화영 전에 누가 한명회 있었나? 연기. 정진 씨가 한번 연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정진 씨? 응, 조선왕조 500년에서 정진 씨가 한 적도 있고 네. 정진 씨 이후에 장나라 아빠가 한번 한 적이 있어.
장난 아빠 한 명이 한 번. 주호성 씨 아니까? 그래요? 주호성 씨가. 어. 근데 그때도 연기 굉장히 잘했어요. 정진 씨 연기도 아주 타고났었고. 그렇죠. 주호성 씨도 연기 참 잘해. 그러니까 나는 지금은 장나라 아빠로 빠져가지고. 그 세 명 중에 이덕화가 제일 못했다고 봐 연기를. 그래? 그 두 한 명에는 정말 뛰어났어요. 진짜 한 명이 같았어. MBC는 제발 뻘짓 그만하고 조선왕조 500년 같은 드라마 한번 더 그러니까. 만들어주세요. 하긴 이덕화 같은 캐릭터들은 어디 가나 이덕화야. 한명이를 하던, 그러니까 전두환을 하던, 우리가- 전두환을 해도, 내가 진압하겠어. 요거지. 우리가 생각하기에 한명회라는 이미지는 일단 바삭둥이 아니야. 네. 그리고 약간 좀 작아야 돼? 싹둥이. 예. 그거 제대로 못 컸을 것이다. 네. 또 얼굴이 못생겼다. 뭐 이런 게 있잖아. 근데 정진 씨나 장나라 아빠나 딱 어울려. 야, 이 개새끼야. 아, 진짜로. 아니 근데 덕화 형은 하이틴 스타였잖아. 그러니까. 덕하에 뭐 기만 뭐 딱딱 붙여가지고 뭐 그러면 그게 한 명이가 되나. 이번에 뭔 드라마지? 관상. 예, 영화 관상. 영화 관상에서도 한 명 역할 하신 김무성 씨. 네. 거기도 연기 좋았어요. 예. 거기는 6시 5분 전인가? 고개 까딱하게 그렇죠. 하고. 척추가 저기 목뼈가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그러니까 한 명에는 정상적인 어떤 그런 몸은 아니었더라. 자꾸 설명해 주는 거지. 그런 캐릭터를 모여한 거지. 사실 우리가 한 명이 어떻게 생긴지 어떻게 알아? 그렇죠. 알 수가 없지. 예.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건데. 어쨌든 그 신체적인 문제점 이런 것을 극복하고. 그러니까 천재성을 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한 명을 세조가 한 명을 이용해 가지고 또 한 명의 건조가 있어요. 어쨌든 한 명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결국에 수양대군을 세조로 만드는데 일조한 것도 한명회죠. 개유정난 때 수양대군을 도와서 모든 계략을 세웠다고 합니다. 수양대군이 한명회를 가리켜서 여기서도 자방 얘기가 나옵니다. 그대야말로 나의 자방이로다. 한명회의 계책을 들은 다음에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양대군이 왕이 된 이후에도 수양대군의 최측근으로서 사육신 옥사, 남이장군 옥사, 뭐 여러 가지 위기가 있을 때마다 수양대군 세조를 도왔던 사람이 바로 한명회였죠. 거기에다가 세조와 사돈을 맺고 두 딸을 그 이후의 왕인 예종과 성종에게 시집을 보내면서 신하가 누릴 수 있는 권력의 최정점까지 올라가게 지금으로 됐습니다. 보면 정략 결혼의 최고봉이었다. 그렇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명회가 외모가 워낙에 안 좋고 또 한직에 있었기 때문에 초반에 뭐 수양대군이 변란을 도모했을 때 뭐 여러 인재들을 막 모으는 과정에서 한명회도 좀 끼일까 했을 때 저까지 꽤 모래 그리고 배척을 했다가 나중에 수양대군의 측근으로 등장하자 아이고야 내가 그때 그러지 말았을 걸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근데 한명회도 말년은 참 안 좋았다. 나중에 성종이 왕이 될 때 압구정 세우고 정계에서 은퇴한 다음에 좀 유유자적하게 살라고 그랬는데 압구정 그 정자가 하도 예쁘단 소리를 들으니까 명나라 사신들이 꼭 들르는 관광 코스가 됐다 그래요. 그 관광 코스에 자꾸 명나라 사신들이 오니까 왕이 쓰는 양산을 빌려다가 거기다 설치하겠다. 양산인가? 하여간 태양을 가리는 무슨 차일을 거기다 쓰겠다고 얘기를 하고 그걸 썼다가 난리가 났죠. 그래서 사위인 성종에게 미움을 받아서 국문당하고 관직에서 물러나고 그리고 연산군 때는 부관참시까지 당하게 되죠. 무덤에 들어가 있는 한 명을 끄집어내가지고 다시 한번 죽이는 무관참시 당했었죠. 압구는 이제 그 한 명의 호고 그 압구정은 그 이제 지금의 압구정이 있는 곳에 정자를 지어가지고 압구정이라고 그랬던 거고 자기 머리만 믿고 굉장히 한량 생활을 많이 했어요. 양반도. 예. 그 졸기 보면은 뭐 머리가 좋고 뭐 처세술이 뛰어나며 약간 그 안 좋은 평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많고 첩도 엄청나게 돋다더라 막 그런 기록들이 쫙 나와 있어요. 이제 한 명 같은 사람 우리가 건모술수의 달인이라 그럽니다. 그렇죠? 근데 이번에 JP한테 물어봤어 기자가 이인자라는 게 뭐냐? 건모술수다. JP 형이 바로 얘기했거든. JP 형도 그런 처세술 건모술수 때문에 영원한 이인자로 남을 수 있었던 겁니다. 사실은 JP가 킹메이커로 대단히 많이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5.16 쿠데타 다 JP 머리에서 나온 겁니다. 뭐 누가 계획서 만들었어? 또 JP가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계속해서 물러난다 했을 때 JP가 당신이 했는 거기 때문에 마무리 지으라고 계속 펌프 친 것도 JP예요. JP가 없었으면 4공화국은 있을 수 없었다.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박정희를 대통령 만든 건 JP죠. 그러니까 킹메이커로 했고 그 이후에 YS 대통령 만든 것도 JP입니다. 3당 합당 해가지고
김영삼의 민주계가 사실은 최대 계파가 아니었거든. 민정계가 최대 계파였는데 공화계, JP 공화계가 민주계를 지원하면서 YS가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킹메이커로 한 거고. DJ도 마찬가지죠. DJPT가 DJPT 해가지고 아니면 DJPT 없어. 그러니까 대중이 형이 대통령이 된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 이 DJP 연합이 없었으면 대통령이 힘들었을 것이다. 그럼 이것도 역시 킹메이커 노릇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그는 지금 이 JP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공이라고 생각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이인자의 삶을 봤을 때 뭐 지금 전반적인 맥락이 킹메이커 그리고 배신과 허무한 죽음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가 되는데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용도 폐기가 되기 전까지는 왕의 보호를 받는다. 그 대장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게 정도전 같은 경우에도 된 다음에 여러 가지 위기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태조가 구해준 게 있었고 김유신도 그렇게 김춘추를 만들었는데 귀족들이 얼마나 반발했겠어. 거기다 김해계인데 가야계인데 그랬던 것이 있었고 한명회도 이시해난 때 위기에 처해 있었을 때 또 세조가 한번 구해줬고 정도전 하나 빼먹은 게 정도전이 그렇게 죽은 다음에 복권이 내내 안 되다가 조선 끝에서 두 번째 왕인 아니 조선의 마지막 왕이라고 해야 되나 고종 때 네. 그때 가서야 신원이 복권됩니다. 경복궁 다시 지으면서 그래 뭐 정도전 한번 요번에 수도 한양을 기획한 거 뭐 그런 거 해가지고 올려주자 뭐 그런 얘기가 그때 나왔다고 그래요. 뭐 가운데 왕들도 개인적으로 정도는 좋아하는 사람 많았어요. 근데 신하들의 강력 반발을 어떻게 못한 거고. 어쨌든 그 김윤환 의원도 사실 킹메이커 중에 한 명 아닙니까? 김윤환 의원은 노태우를 대통령 만들었고 YS를 대통령 만들었지. 근데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국당. 이회창한테 한 방에 나가리 되면서 민국당인 거 만들었다 개털되고 결국은 쓸쓸하게 그렇게 사망했다. 그러면 참 허무해요. 그러니까 권력이란 게 무한하지 않다니까요. 권력이 무한하지 않은데 왜 그렇게 난리를 치는지 모르겠어. 계속해서 허무한 얘기를 좀 계속 해봐야겠네. 예, 그러면 존시대기는 됐고 현실 정치로 와가지고 이승만 정권의 2인자를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승만 정권 2인자 누굽니까? 당연히 이기붕이죠. 이기붕이지 뭐. 자, 우리 이기붕이 어떻게 해서 이승만 정권 2인자로 올라가는 것은 국민방위군 사건을 통해 이야기해드렸습니다. 네. 국민방위군 사건으로 이기붕이 스타가 됐다. 그래서 2인자를 자리를 차지했다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흔히 이제 2인자는 이기붕이라고 얘기하지만 진짜 2인자는 따로 있어요. 누구야? 프란체스카 여사지. 또 이리로 갑니까? 프란체스카 여사가 안에서 다 공작 다 했어. 그래요? 프란체스카 만나려고 얼마나 지랄 떨었는데. 쿵짝. 아이씨. 그리고 이기붕의 와이프가 박마리아 아닙니까? 네. 박마리아가 늘 프란체스카 여사한테 와갖고 쫑알쫑알대고 그랬단 말입니다. 네. 이 박마리아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우리가 뭐 언제 한번 했는 것 같은데 박마리아가 원영독이랑 원래 이제 내연관계가 아니지. 야, 이 개새끼야! 과거에. 과거에 연관계. 그래가지고 이거를 군부도 장할 수 있었던 것 봐서 원영독의 힘이었다. 하여튼 그런 얘기 들었었는데 이 박마리아하고 이기붕하고 사이에 이강석이라는 아들이 낳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승만 특집에서 얘기 드렸습니다만 이승만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의 첫 번째 부인 박씨하고 사이에서 아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사망했었죠. 네. 사망하고 프란체스카 여사하고 사이에서는 소생이 없었기 때문에 양자를 그 2인자라고 하는 이기붕의 아들을 끌고 들어옵니다. 근데 이기붕이 어느 정도 2인자였냐 당시를 알려면은 이강석을 알아야 돼. 가짜 이강석 사건. 가짜 이강석 사건을 들여다보면요. 이기붕이 이승만의 권력을 등에 업고 얼마나 호가호위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당시 시대상이 어땠는지 잘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3.15 부정선거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3.15 부정선거는 이승만을 대통령을 만들려고 한 부정선거가 아니에요. 이승만은 어떻게든 대통령이 됐어. 당시로 봤을 때는. 네. 그 부정선거는 누가 때문에 됐냐. 부통령을 이기붕 만들라고 지랄하다가 터진 거거든. 왜? 당시 3.15 선거할 때 야권의 후보가 없었잖아. 그러니까 3.15 부정선거는 이기붕을 만들라고 부정선거 한 건데 그만큼 이기붕이 그 2인자 역할, 그러니까 이승만의 권력을 많이 활용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기붕은 이승만을 킹메이커로 만든 건 아니고 본인이 2인자로서 너무 많은 권력을 휘둘렀다. 그래서 뭐 결국은 언급해드린 이강석 아들의 손에 총에 맞고
사망했다. 뭐 음모론도 있습니다. 근데 진짜 사망한 게 아니고 둘은 아직도 살아있다고 이런 얘기 있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음모론. 아 그런 얘기 있어. 이강석을 미국에서 봤대. 참나 씨. 하여튼 그런 얘기 있습니다만. 아, 그럼 지금 몇 살이요 도대체? 아니 무슨 엘비스 플레스리도 아니고 무슨. 자 봅시다. 이기붕의 아들이자 이승만의 양아들이었던 이강석은 그 백으로 서울대에 입학합니다. 서울대에 입학했는데 당연히 부정입학 이야기가 돌았어요. 그래서 서울대학교 대학생들이 이강석 입학 반대 동맹 휴학하기까지 이릅니다. 아니 엔간하면 그 미정도 갖고는 귀찮아 안 하지 아, 않나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권력자의 아들이 왔는데 예를 들어 항의는 할 수 있지만 동맹 휴업이라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니까, 입학시험을 치지 않고 편입을 했거든요? 편입을 했는데, 편입시험도 안 봤어. 편입시험도 안 보고 그냥 들어갔기 최소한 때문에. 시험은 봐야지. 안 봤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반발하지. 당시 문교부 장관 최기남이 뭐라 그랬냐면, 총장의 재량으로, 서울대 총장의 재량으로, 애국지사의 양자를, 애국지사? 누가 애국지사야? 이승만의 애국지사야? 이승만이 애국지사야? 애국지사 양자를 스페셜 케이스로 입학시켰다고 해서, 하등의 잘못이 없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왜 카카 시원하시겠습니다. 이승만의 방귀끼는 그렇게 했잖아요. 네. 그때 당시에요. 알아서 기운 거. 알아서 긴 거지. 이러니까 학생들이 반발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은 동행 휴학까지 하니까 서울대 입학을 이강석이 포기합니다. 그리고 육군 사관학교 16기로 입학을 했으나 자신들의 동기가 아직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조기 졸업을 하고 육사 12기와 같이 소위로 임관하게 됩니다. 야, 이거 무슨 불법을 저지르려면 아다리라도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주 불법이에요. 그러면서 이강석은요, 당시에 지프차를 타고 다녔는데, 소위 이강석이, 초근이 없는 거죠. 부대장들이나 타는 거. 중령급 정도 돼야, 영관급 장교가 정도 돼야 타고 다니는 지프를, 위관급이 마음대로 타야 됩니다. 그리고 상사들한테, 경례를 안 하는 것은 물론이고, 고개를 빳빳하게 쳐들고 다녔다. 군대에서. 야, 이거 소위들이 예전에 그 개념 없는 소위들이 인관해가지고, 어이, 김상사, 이랬다가 뒤지게 쳐맞는 거에 비일비재했잖아요, 이거. 그런 거죠. 근데 지금 말한 상사는 그 원사 중사 상사가 아니고 자기보다 위에, 윗사람. 자기 윗사람. 자기 위한테 인사 안 했다는 거야. 이건 아나무인이네, 그냥. 아나무인이죠. 자기 아버지 백 이거 믿고 설치는 거죠. 그래서 아니, 계급사회에서 이럴 수가 있나?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강석이 한 번은 또 정복 차림의 헌병을 구타하고 파출소의 기물을 부수기까지 했는데 아무도 그를 제지한 사람이 없을 정도였으니까 이강석의 위세가 어떻는지 잘 나타내주는 아니, 난 사건이라고 근데 이 장면을 보면서 확실히 이승만이 본인이 왕족이라는 것 때문에 공화국을 만들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씨 왕조를 다시 세우려고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평생 지가 왕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평생 왕하려고 그랬지. 대가 끊기니까 양자 들여가지고 새로운 왕자 올렸지. 그 왕자 서울대학교 편입시키려고 그랬지. 왜냐하면은 뭐 태종 같은 경우에도 성균관 유생으로도 그 사람이야 뭐 워낙에 신문이 뛰어났으니까 그렇다 손 치고 왕자들도 그 왕세자 교육부터 해가지고 성균관 들어가게 하려고 노력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 거 보면 확실히 이승만이 공화정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지 않았을까?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이 아니지, 들어요. 이해를 존나 잘하고 나서 자기는 왕이 되고 싶었던 거지. 타이틀만 붙여놓고. 제가 방금 이강석이 백주대낮에 헌병 구타하고 파출소 기물 부수기도 했는데 아무도 제지하지 않았다 했지 않습니까? 네. 이 사건을 우연히 지켜본 강성병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강성병이 가짜 이강석 행세를 하기 시작합니다. 나 이강석이야! 그렇죠. 자, 1957년 8월 말입니다. 8월 30일 날 경주 경찰서장실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오는데 전화를 건 사람은 바로 강성병이었습니다. 내가 이강석인데 아버지의 명을 받고 경주 지방의 수행 사항을 내가 살피러 왔어. 이렇게 전화를 하자 경주 경찰서장은 득달같이 이강석이 있다는 다방으로 달려가서 그를 영접합니다.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귀하신 분께서 홀로 오셨나이까? 나이까? 아하! 자, 야, 요즘에 말이야, 대학생들이 후배들한테, 네. 신입생들한테. 단학가? 단학가를 시킨다 그러네? 화장 금지. 그 다음에 교내에서 택시 타는 거 금지. 당연히 승용차 금지. 뭐, 별의별 걸 인사 안 하면은 뭐 저거.
21세기의 대학생들이 왜 이 지랄을 하나 모르겠네. 미친 거 아닌가 이거? 철학을 공부하고 미래를 공부해야 될 시기에 할 게 없으니까는 우리 군대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할 거 없는 부대에서 군기 세운다고. 이런 거 보면 우리나라를 멀었어야지. 이거 다 일제산재야. 그잖아. 거기에 대해서 학생들이나 그것을 관리하고 가르쳐야 되는 교수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런 게 전통이라고. 미친 지랄하고 자빠졌네. 네. 잘 들으세요. 지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그런 과의 선배들이나 교수님들 계시면 잘 들으세요. 사전에서 전통이란 인습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자신들이 하는 게 전통인지 인습인지 한번 좀 가만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사실 우리 때도 있었어, 이거. 옥상으로 올라와, 씨발. 저 예비역들이 빠따치고 앉아 때려서라고. 미친 씨발! 야, 20살이요! 왜 씨발 성인 애들한테 이따구권을 시켜? 이게 군대야? 예비역들이 후배들 졸라 때리고 그랬어. 근데 그 짓거리가 21세기에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럼 이게 정말 우리 대학생 이제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하다 대학교 왔잖아. 그러면 진짜 정말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그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이 나와야지. 근데 이렇게 조업하게 하지 마. 인사 다 낚아로 해. 여기에 씨발 누가 스티브 잡스가 나오고 손정희가 나오겠어. 빌 게이츠가 어떻게 나와. 이런 상황에서 저 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미친놈들이. 똑같은 학점을 받은 똑같은 사람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런 이 위계 질서 그대로가 또 직장 가면 그대로 이어지잖아. 그리고 뭐 군대 가서도 그대로 이어지는 거고. 자기 아들은 또 이렇게 가르치고 여기서 창의력 교육이 나올 수가 없는 그러면 거야. 나중에는 이 젊은 사람들이 어디 사회를 나가도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옳든 옳지 않든 위에서 까라면 까는 눈치만 보는 거야. 복지부동하는 거죠. 그럼 내가 온 의견을 제시 이런 거 안 해. 욕만 안 얻어먹게 이렇게 되는 거죠. 뒤에 가서 뒷담 하나 까고 참 문제 있어요. 하여튼 자 우리 얘기 다시 돌아가서 어찌 귀하신 몸께서 홀로 오셨나이까 이렇게 말해야 돼. 경주 경찰서장은요 이렇게 말하면서 혼자 간 게 아니고 군수 또 시장 다 데리고 가야지. 다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강석 앞에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대통령 각하의 아드님께서 여기까지 와주셔서 소인 한평생의 영광입니다. 야 미쳐버리겠다 소인 씨. 이러면서 경찰의 경호와 접대를 받은 거죠. 그러면서 경주 최고의 호텔에서 묵으면서 경주 관광을 한 가짜 이강석은 다음 행선지로 영천을 택합니다. 한 번에 안 끝나? 아이고, 자 경주에서 또 여기 또 무슨 또 돈 봉투 받았을 거 아니야. 그렇죠. 돈 봉투 받고 또 그 술집에 가서 또 여자들을 앞에서 또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자 영천으로 갔어요. 영천으로 가니까 영천 경찰서에 또 전화를 해서 경주 경찰서에 말했던 거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천 경찰서 또 경주에서 했던 것처럼 똑같이 이 가짜 이강석한테 귀한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이강석은 영천 경찰서장의 영접을 받으면서 또 경무과장이 지휘하는 경찰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이제는 안동으로 갑니다. 너희 동네로 가네. 네. 안동에는 이 소식을 듣고 미리 대통령 아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지역 유지들이 미리 환영 행사를 벌였습니다. 나 이강석이야. 다 왔어? 네. 그리고 이 귀하신 몸이 당시에 이제 비가 많이 왔었거든요. 이 경북지방에. 그러니까 귀하신 몸이 비가 많이 온 경북지방 수해를 입은 경북지방을 위로차 온다 그래가지고 또 46만 원이라는 돈을 만들었습니다. 그 수혜로 다 뒤집어졌는데 46만 원을 또 만들었어? 아니 오히려 이쯤 되면은 정치권에서 지방에 돈을 뿌려가지고 오히려 돈을 갖다 바치고 자빠졌네. 에이 씨발. 하여튼 46만 원의 돈을 만들어줬고요. 안동으로 가는 도중에 안동에 36사단하고 70사단 두 군데가 있는데 36사단 사단장이 맨발로 뛰쳐나갔다. 군화를 끈을 못 묶고 맨발로. 자, 그리고 이강석은 의성을 거쳐 다시 대구로 갑니다. 아니 적당히 먹어야지. 대구에서 칠곡까지 또 갑니다. 아주 경상북도 일대를 다 쪽쪽 빨아먹었구만. 쪽쪽 빨아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날 저녁에 가짜 이강석이 도지사 관사에 묵게 되거든요. 그런데 경상북도 도지사 이근직의 아들이 진짜 이강석하고 친분이 있었어요. 내 친구 왔네? 갔더니 누구야 이 새끼야! 너 누구야?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경찰에 체포가 된 거죠. 이게 만약에 이근직 아들이 이강석이 누군지 몰랐으면요. 아마 경남으로 이동해서 또 존나 빨아쳐먹었을 거예요. 그다음에 거기서 무사하면 전남으로 갔겠지. 그렇죠. 근데 이게 뭐냐면 아니 여기서 대구 경찰서나 이런 사람들이 위에다 전화해가지고
아이고 뭐 아드님이 이런 말 안 할 거 아니야. 못하지. 그냥 내가 아유. 귀한 대접했으니까 뭐 대통령 오겠지, 뭐. 아들께서 알았어 이런 생각 했단 말이죠. 욕 안 얻어먹으려고. 혹은 당시에는 뭐 경제서장이나 도지사나 시장이나 군수나 다 임명직이잖아. 대통령 임명하는 거 아닙니까. 그 위치를 보존하려고 이 일을 한 건데 딱 걸렸습니다. 딱 걸려가지고 경찰에 체포됐는데 당연히 이 소식이 알려지자 경찰이 개망신 당했을 거 아닙니까? 아유, 뭔 망신이야. 가짜 이강석한테. 아이고, 귀하신 몸이, 이런 우추한 꼬지. 그래, 당시 유행어가 귀하신 몸이었습니다. 이것을 대구 매일신문사가 특종을 터뜨려갖고 온 국민이 알게 됐었죠. 자, 그래서 재판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예. 이 가짜 이강석 재판은 무려 1000명의 방청객이 몰려들어가지고 판사의 옷이 찢어지는 사건도 있었답니다. 그 정도로 세간에 관심이 많았던 겁니다. 국민방위구 사건에서도 없어가지고 스피커까지 준비했다 했지 않습니까? 그거랑 마찬가지죠. 강성병은 법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울 명동파출소에서 이광석이 헌병의 뺨을 때리고 행패를 부려도 아무 일이 없음 알게 됐습니다. 이광석이라면 뭐든지 통하는 사회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체험을 통해 권력의 힘이 위대하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내가 시국적 악질범이면 나에게 아첨한 새끼들, 서장, 군수 이 새끼들도 시국적인 간신 도배입니다. 내가 이 자유당 정권의 부패상을 시험해보는 것도 하나의 동기였습니다. 야, 이 개새끼야! 그래도 배짱은 있네. 아니 돈만 있으면 언제라도 아니 사바사바에서 대학에도 입학할 수 있는 게 지금 아니에요? 네. 이런 증언을 해갖고 오히려 재판하러 온 방청객들의 박수를 받았답니다. 그러니까 이래서 또 사바사바란 말이 또 유행하게 됐어. 사바사바는 지금도 쓰잖아요. 제가 가끔 쓰죠. 네, 사바사바. 아유. 당시 이제 이강석 사건을 가짜 이강석을 보면요, 진짜 이강석의 위세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당연히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니 양아들 또 이인자의 아들이 이 정도면 이기분이면 이기분과 이승만이 힘은 어느 정도 파워였냐. 지나가면 사람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리고 우리가 어제 깡패 특집에서 한 것 같은데, 네. 이기붕이가 자신의 원래 지옥구에 나가면 떨어질 걸 알고, 이정재 지옥구를 뺏었잖아. 깡패 네. 이정재 지옥구. 원래 네. 깡패 이정재가 이천에 나가려고 그랬는데, 거기다 그래서 기반을 존나 닦았잖아요. 그렇죠. 존나 닦았는데 이기붕이, 내나 이 개새끼야. 야, 깡패 새끼야. 내가 출마할 거야. 예. 그래가지고, 그니까 완전히 이것은, 이기붕의 힘이 아니었으면은, 이정재를 누가 컨트롤합니까? 당시 이정재를 돌봐준 게 곽용주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도 못 건드렸거든. 이기붕이 힘이 그만 있었기 때문에 이정재 지역구를 뺏었다라고 하는 거죠. 아마 그게 그 이기분이라는 게 서대문이었을 거예요. 자, 이런 이강석 사건, 이강석 사건을 통해서 이기붕의 위세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전화 라인이 제대로 된 게 있었겠어요. 뭐 아니면 없죠. 인터넷이 있었겠어요. 없죠. 그러니까 얼굴도, 가능했던 그러니까 거고. 사진도 잘 모르잖아요. 모르죠. 이거. 그리고 혹시나 예전에 뭐 나 윤종대야 그때도 있었지만 그때도 그 방송에서도 구라 형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그렇게 따라하면 좆된다고, 어설프게 따라하면. 지금 이렇게 괜히 따라했다가는 좆됩니다 진짜. 이러지 마세요. 좆대요. 그래서 정말 따라했다가 좆된 사람 제가 한번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이게 씨발. 자, 이강석 사건은 1950년대에 일어난 일 아닙니까? 예. 한 60년쯤 지나서 2014년에 이런 비슷한 일이 박근혜 정권 하에서 일어납니다. 2014년이면 작년 아니에요? 작년이에요. 작년에 일어났어요. 자, 대우건설하고 포스코에 말이죠. 네. 조모 씨가 전화를 겁니다. 전화를 걸어가지고 뭐라 했냐면, 내가 이제만 나 이제만이야 이거네. 이제만 하고 잘한다 그랬지. 처음에는 거야. 맞아. 나 이제만이야 했어. 이제만이야 했어. 내가 소개시켜주는 사람이 지금 찾아갈 거라고. 그 사람한테 좋은 자리 주라고. 이렇게 이 조모 씨가 자기가 이재만을 사칭해서 전화를 걸었어요. 우리 이재만이 문고리 살인방 중에 한 명 아닙니까? 네. 그렇게 했어. 그렇게 해가지고 뭐라고 전화 걸 때 뭐라고 했냐면, 청와대 총무비서관 이재만입니다. 조땡땡 장로를 보낼 테니 취업을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3시에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조모 씨가 진짜 대우건설 사장실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박영식 사장을 만나요. 사장실로 직접 가서. 이재만 씨 전화 받았죠? 라고 하지. 지가 해놓고는. 이재만 씨 전화 받았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박영식 사장이 밑에다 전화 돌려가지고. 이 사람 취업시켜주세요? 네. 이렇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취업이, 대우건설에 취업이 됐어요. 돼요? 부장급으로. 아니, 프루지오 만든 거야? 부장급으로 취업이 됐어, C8 이게. 존나 웃긴 건데. 그런데 결국은 잘렸는데 왜 잘렸냐면, 근태가 존나 안 좋아. 맨날 출근 안 하고. 그렇지. 나 이제만이 꽂아준 사람이야. 그런데 근태가 되겠어? 그런데 결국은 1년 동안 부장급 대우를 받았게 돼. 월급을 얼마나 많이 받았겠어요? 그렇지. 그렇잖아. 예. 자, 어쨌든 대우건설 잘렸죠.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KT로 갑니다. KT에 가갖고 또 똑같이 합니다. 제가 이 VIP 선거 때 비선 조직으로 활동을 했고, 10년 전부터 이 VIP를 도왔습니다. 우리 집에 방문한 적도 있고, 지금도 한 달에 한 차례 정도는 제가 면담을 합니다. 이렇게 KT 사장을 만나 얘기했는데요. 일단은 조 씨가 대우건설 사장 하던 수법을 똑같이 써먹었지. 청와대 총무비서관 이재만입니다. 제가 사람 한 명 고를 테니 이것도 했어. 이거 하고 KT 사장한테 가가지고 황창규 사장한테 가가지고 이게 VIP 선거 때 내가 비선 조직이었다. 내가 지금 VIP 박 대통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박 대통령 지금도 한 달에 몇 번 만난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웃긴 게요. 황창규 회장한테 KT 황창규 회장한테 직접 전화를 걸었는데 이 조모 씨가 이재만 비서관의 전화번호랑 비슷했습니다. 이 사람이 한 전화번호가 황창규가 쏘을 수밖에 없었던 거지. 아니, 전화번호 저장 전화기로 왔을 수도 있겠구나. 핸드폰으로 왔으니까. 그러니까 이거에 뭐냐면 그러면 이 사기꾼이 이제만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을까? 전혀. 사자의 능력은요 우리가 알 수가 없어. 사자의 능력이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야, 안 속을래 안 속을 속을 수 수가 없네. 없는 거지. 정말. 게다가 또 이 새끼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해. 이게 또 그냥 제대로 딱 야마를 박는 게, 내가 정부 산하기관에 기관장이나 감사로도 갈 수 있는데, 제가 그냥 또 VIP 또 부담 드릴까봐 이 회사에 취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씨발 이게 더 부담스럽겠다. 이렇게 했는데 KT에서 야 청와대에 전화해가지고 확인 전화 한 번만 해봐. 이렇게 된 거예요. 청와대 전화하니까 이재만이가 내가 언제? 뭐야, 씨발! 이래가지고 걸린 거예요. 이래가지고 걸린 건데 자 여기서 우리가 봅시다. 이강석 사건과 이게 뭐가 다릅니까? 뭐가 달라? 다를 거 없는데? 다를 게 없어요. 이게 뭐냐면 권력을 등에 업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계속 얘기합니다. 문고리 3인방은 힘이 없다고. 그 사람들 아무 잘못이 없다고. 근데 힘이 있네! 힘이 있어! 이제만 이름을 대니까 취업시켜주잖아! 대우건설에서, KT에서 C8 해주잖아, 이렇게. 이게, 그건 뭡니까? 그, 문고리 3인방이 힘이 없었으면 대우건설이나 KT에서 이렇게 해주겠어요? 당연히 되지. 힘이 있으니까 이렇게 자기들도 취업 시스템이 있잖아. 그걸 다 무시하고 이렇게 꽂아준 거예요. 내리 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취업 시스템에 상관없이 그 회사에 들어가는 거겠어. 그런 것도 있죠. 있지만 이재만의 힘이 막강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이 방송으로 인해 또 취업 준비생들은 또 한번 좌절하겠구만. 좌절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전화를 한번 회장실에 전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 사장실에 전화를 하시기. 나 저기 재용이 형이랑 좀 아는 사이인데요. 그럼 바로 걸리잖아, 이 새끼야. 이재만을 사칭하든가. 그렇지. 다른 문고리 4인방을. 안봉근이랑. 안봉근이나.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안 되면은 김기춘 씨라도 한번 받아보세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유, 참나. 자, 어쨌든, 이강석 얘기하다가 지금 갑자기, 지금 현 청와대 얘기를 했는데요. 어쨌든, 이기붕 씨는 최후가 굉장히 좋지 않았다. 아까 우리가 이인자의 마지막이 굉장히 쓸쓸했고 비참했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승만 정권의 이인자 이기붕도 말로는 정말 비참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4.19 혁명이 일어나고 열흘 뒤인 4월 28일입니다. 1960년 4월 28일 날 이강석은 아버지 이기붕과 어머니 박마리아 그리고 동생 이광욱을 권총으로 쏘고
자신도 자살을 했습니다. 일가족이 모두가 자살한 거죠.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 성명을 발표한 지 이틀 뒤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4.19 혁명 일어나고 경무대로 시위대가 찾아가고 또 한 팀은 이기붕의 서대문 자택을 찾아갔지 않습니까? 이기붕 나와!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서대문 자택이 포위가 되고 신변의 위협을 느끼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지금 혁명이 일어났으니까 대통령도 사임하고 우리를 막아주는 마지막 방패가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목숨을 끊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들 일가족 4명은 망우리 공동묘지 망우리 공동묘지 묻혔는데 사실은 아까 네 가족이라고 했으니까 아들 둘 형제만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화여대 재학 중에 사망한 첫째 딸이 있습니다. 첫째 딸이 있는데 이 첫째 딸 묘지 옆에 나란히 뭉쳤습니다. 그러니까 독재자의 권력을 이용했던 2인자의 아주 비극적 결말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재밌는 것은 재밌다? 재밌다고 표현하면 좀 그렇고 가짜 이강욱 사건 일으키는 강성병 있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곤족 부린 법원에서 이 강성병이 이강욱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3년 뒤인 1963년 역시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왜 죽었을까? 각해무새 끝인가요? 그러니까요. 이게 참 사람의 인연이라는 게 참 그래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어느덧 1시간 반을 달렸네요. 나머지 2인자 이야기는 씨발 뭐야 이거. 이승만 정권의 2인자 이기붕 얘기했는데 반 이상 가버렸네. 박정희 정권 전두환 정권 시작도 안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김명삼 정권, 노태우 정권, 김대중 정권, 이명박 정권 이제어도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자 일단 전한 말씀 두고 오겠습니다. 내가 집에 텔레비전이 없거든. 그래서 원래 생각은 빔 프로젝터를 설치하려고 그랬어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죠. 네, 근데 빔 프로젝터가 비싸. 근데 휴대용 스마트 빔 이런 거 파시는 분이 한다니까 또 솔깃하네. 그래요. 요즘에 캠핑 많이 가잖아요. 요즘 이 가장들이 가장 꿈꾸는 아름다운 주말이에요. 그래요. 캠핑 많이 가는데 씨발 텔레비를 들고 올 순 없잖아. 그치. 근데 여러분 캠핑 가보면 알겠지만요. 밥 해먹고 저녁에 시간 존나 많이 남아요. 할 게 없어. 그러니까 캠핑 가서 아니 아빠들은 일하지. 아빠들은 일하고 그러니까 애들은 할 거 없어. 스마트폰만 볼 수 없거든. 근데 좀 넓은 데다가 쏴주면 좋아합니다. 필요하다고 좀 보고. 또 그렇다고 거기서 또 TV 보지 말고 영화 같은 거 보면서 같이 얘기도 좀 하고. 아니 TV를 보든 영화를 보든 좋은 거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트윙글 빔이라 그러네요, 그죠? 네. 모두시스에서 나온 트윙글 빔, 휴대폰 빔 프로젝트. 일단 그 주소 사이트 좀 소개시켜 주기 바랍니다. www.없이 mdsshop.kr 여기가 쇼핑몰인 것 같아요. 네. 여기에서 트윙글 빔도 팔고 그런다고 하고 보니까 회원 등급이 여러 가지가 있네. 복지 회원이 있고 NGO, NPO 회원이 있고 교육 회원이 있고 골드 회원이 있고 실버 회원이 있어요. 확실히 원래 이 용도가 이 교육하거나 어디 강의하거나 이럴 때 많이 또 쓰이잖아요. 예. 그래서 광고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EJ 팬이에요라고 쓰시면은 바로 골드 회원으로 해서 골드 회원 혜택이 누적 구매 실적이 100만 원 이상인 실버 회원만 골드 회원이 되는데. 어휴, 방금 EJ는 바로 골드 회원이요? 예. 좋아. 그리고 비회원으로도 살 수가 있는데 회원이 구입하면은 뭔가 또 할인 혜택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안 그러면 쓸데없이 골드 회원 뭐하러 만들어? 뭔가 혜택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 혜택을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포털에서 모두시스를 치셔도 되고 또 트윙글 빔이라고 치셔도 됩니다. 그렇게 치셔가지고 꽤 많이 검색이 되는 제품이에요. 그런가 봅니다. 휴대폰 빔 프로젝트. 야, 요거 말이죠. 딴 데 가가지고 다른 아빠는 못하는 거 우리 아빠가 해주잖아. 좋아합니다. 그러면 그 캠핑장은 난리 나는 거야 이제. 그럼요. 우리 아빠 최고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이 작가가 아빠가 되더니 이제 모든 관점이 기승전 아빠야. 그래 말입니다. 자, 많이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얘기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박정희 정권 2인자들을 설명해야 되는데요. 박정희 정권 2인자들은 우리 방송에 숱하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 개별 특집도 많이 했고요. 네. JP 일단 그죠? JP가 박정희 정권의 대표적 2인자라고 할 수 있고 또 우리 후락이 형. 이후락. 정상가리를 손에 들고 북으로 넘어가셨던. 또
닭 나르는 돈가스. 닭 사료기에 갈렸다는 이야기가 있든 한 4가지 정도 설이 있습니다만은 예. 우리가 11호 김재규 특집에서 했나? 모르게 박정희 특집에서 했나? 모르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일단 김용욱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그 김용욱도 2인자 중에 한 명이었고 또 김재규, 차지철 여러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다 2인자였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박정희 대통령은 2인자를 키우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 명의 3인자를 키워가지고 서로 충성 경쟁을 하게 만드는 거지. 그것을 지금 박 대통령이 그대로 따라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하에 2인자 없어요. 김무성이 괜히 2인자라 그랬다가 박살 나갖고 공수도 못 받은 거 아니요. 아버지 거를 그대로 따라 해가지고 아니 근데 좀 사실 박정희 대통령 인사 시스템이 배울 점도 있어요. 근데 이 박근혜 대통령은 아버지의 나쁜 점만 배워. 어떤 거? 이런 거 또 돌려막기 나쁜 것만 배워서 하니까 참 원래 학습을 할 때 나쁜 게 더 그러니까. 학습이 좀 잘 되지 않나요? 참나. 사생활은 배우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에이, 이 새끼야. 그걸 어떻게 배우나? 요건 잘라줘라. 이미 마스터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김종필 이야기는 우리가 특집에서 했고 이후락 근데 사실 다 이야기했는데. 다 했어요, 이거는. 다 했습니다만 어쨌든 2인자를 키우지 않았던 것은 확실하고 그렇다고 해서 박정희 정권 2인자들을 얘기 안 할 수는 없고 사실은 이 박정희 대통령은 2인자들 때문에 죽은 거 아니에요? 네. 마지막 2인자의 싸움을 했던 김재규와 차지철의 충성 경쟁 때문에 사망한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 마지막 2인자였던 김재규, 차지철만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네. 김재규는 호적에는 1926년생, 실제 나이는 1924년생의 김재규 육군 특집 때 다 했습니다. 네, 육군 중장 출신입니다. 그리고 박정희하고 육사 동기입니다. 근데 차지철은 존나게 어립니다. 차지철은 그러면 원래는 이 군대잖아요. 김재규한테 함부로 막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야, 재규 형은 장군 출신인데, 지는 씨발 영관급도 아니야. 그렇지. 위관급 아니야. 저기 포학교 나와가지고. 쳐다보지도 못해. 그런데 박정희의 총애로 권력을 움켜쥔 차지철은 아나무인이 돼서 박정희를 제외한, 그러니까 박정희는 제외하지. 왜? 내가 2인자잖아. 장관, 국회의원, 중정부 당등은 모두 자기 아래로 보고 반말은 기본, 불러다가 조인트, 중정 부정하고 대통령이 독재하는 자리에 내가 꼭 있어야 돼. 둘이 얘기하면 안 돼. 내가 꼭 있어야 돼. 이러면서 대통령이 올라오는 모든 보고를 자기가 체크하는 월권을 저지릅니다. 그 인사 시스템도 관여했다 그랬잖아요. 쓱, 이 사람 넣어요, 이 사람 빼요. 이런 짓을. 아니, 씨발, 경호실장이 뭔 고난으로 그따위 짓을 합니까? 그래가지고 김재규 특집 때 얘기했나? 차지철이 인터셉트 해가지고 정보도 먼저 알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굉장히 김재규가 심기가 불편했다는 얘기도 박정희 있었고. 대통령이, 이런 차지철이 올 거를 몰랐을까요? 알았다고. 그런데 둘이 충성경쟁하러 가만히 냅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박정희 대통령의 죽음은 본인이 스스로 불렀다고도 엄밀히 말하면 그렇게 볼 수도 있다. 지금 근데 아까 그 한 명의 얘기할 때 옛날 드라마 얘기 잠깐 했었는데 예전에 제2공화국인가에 차지철 역할을 제가 알기로는 이대근 씨가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맞나? 지철이 대근 형은 정말 차지철에 딱 맞는 사람 아니야? 정말 최고였어. 내가 볼 때. 딱 맞. 아니 그리고 다 뒤집어 엎고 20공화국? 그래서 뭐 한 3공화국, 4공화국은 다 차지철이 했어. 이 대근 형이 했어요. 5공화국은 저 이번에 그 신내림 받았다는 그 형 누구야? 탤런트. 그치. 정호근? 정호근. 정호근 씨가 5공화국의 차지철 역할을 했습니다. 괜찮은데? 괜찮지? 네. 어울리지? 네. 그러나 저 대근 형은 못 따라가. 역시 연기의 깊이라는 거는 요새 저기 징비록에 임동진 씨가 윤두수 역할을 하는데 확실히 다르긴 다르더라. 그 깊이가. 임동진 씨가 4공화국? 5공화국인가요? 네. DJ 역할을 했었는데. 네. 참 우리는 옛날 사람들 많이 알아. 최민식도 DJ 역할을 했었거든. 예. 근데 굉장히 어설펐습니다. 최민식의 DJ 역할이. 왜? 호남 사투리가 안 돼. 그래가지고 굉장히 어설펐는데. 그래요. 그건 그렇고. 6공화국 같은 거 좀 만들라니까. 본격 정치 드라마. 한번 보고 싶습니다. MBC 조선왕조 500년이나 제 몇 공화국 좀 만드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차지철은 아나무인의 끝이 보입니다. 자신의 위급이었던 오늘 얘기의 핵심은 겁니다. 김재규와 차지철
차지철과 김재규 얘기입니다. 자신의 윗게 붙던 김재규가 저쪽에 지나고 있는데 김재규한테 손가락을 까딱까딱 하면서 이렇게 불렀습니다. 어이, 김부장. 이거 돌아버리는 거죠. 차지철은 심지어 우리 뻐꼬 형보다도 어렸어요. 전두환은 우리가 알기로는 호적에는 1931년생이라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1929년생입니다. 아니, 차지철이 김재규보다 나이도 어려. 군대 있을 때 계급도 낮았어. 돌아버리는 거지 뭐. 이랬는데도 차지철은 우리 뻐꼬 형마저 개무시를 합니다. 보직이동 할 때도 자기한테 들려서 인사를 하게 하는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짓을 했습니다. 나중에 근데 전두환이 이제 그 박정희의 총애를 받게 되니까 이거 당연히 안 되거든. 왜? 박정희 밑에는 나만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이걸 보니까는 전두환이 저 새끼 존나 피곤해. 씨발. 전두환이 스스로 카카. 나 좀 전방으로 보내줘요. 이렇게 된 거지. 경호실이 차지철 밑에 있었는데 돌아버리는 거야. 차지철 밑에 있으니까. 씨발 나보다 나이도 어려. 그렇잖아. 그 나이도 전두환이 어리고. 씨발 족같은 거야 이게. 아니 그래도 두한이 형은 정규 육사 출신이야. 그러니까. 미국에 가서 씨발 훈련도 받았어. 난 내려면 엘리트야. 근데 정말 이 똘따리 차지철 밑에 있으려니까 돌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날 좀 전방에 보내달라라고 박 대통령이 직접 얘기까지 했으니까. 그러니까 차지철하고 전두환 사이가 그렇게 좋진 않았다. 나중에 전두환이 보안사령관에 임명됐을 때도 차지철은 아이 씨발 족같은데 정말로 여과 없이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건 이제 역시 견제하는 거죠. 전두환을. 왜? 제가 나 또 말고는 안 이인자가 되거든. 되려고 그러나? 그런 그러니까 거지. 박 대통령의 총애를 받았으니까 전두환이. 이렇게. 딸랑딸랑딸랑 이거 나 하나만 해야 되는데. 근데 사람들은 꼭 이런 관계가 있으면 그런 것 같아요. 분석을 좀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이 배경을 통한 이 사람들의 이런 성격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보려고 하는데요. 왜 과연 차지철은 박정희만 신으로 모시고 살게 되었는지 요거를 봤을 때 가장 많이 작용하는 게 그의 성장 배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차지철은요, 서자 출신입니다. 그 위로 누나 셋이 있었는데 모두 다 씨가 다른 누나들입니다. 어휴, 셋이 다 씨가 다르고 뭐 아유. 너희 개새끼야, 너 이상한 표현하지 마. 알겠습니다. 또 아래는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여기 또 배가 다. 아니, 잠깐만. 돌아버리겠네. 배다른 누나가 아니고 씨 다른 누나야? 그럼 씨 다르다니까. 씨,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밑에는 갑자기. 배 다르고 위에는 씨가 다르고. 야, 돌아버리겠다. 그러니까는 차지철이 엄마를 제외하고는 이게 자기의 가족 관계라는 것을 사랑받지를 못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외롭게 자랐다고 그렇죠. 볼 수 있겠죠. 근데 사실 이 배다른 동생, 차지철의 동생, 차상철, 이 차상철 씨도 굉장히 말년이 굉장히 비참했다. 왜? 그 11.6 이후에 이제 차지철 가족은 쫓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으로 갔습니다. 도미를 했는데 1994년 자신이 운영하던 목공소에서 목이 잘린 피살처로. 아이고야. 형인 차지철은 김정우의 총에 맞고 안가에서 사망했고 동생인 차상철은 목이 잘린 피살체로 누가 범인인지 모르죠. 어쨌든 이들의 가족 관계는 그렇게 뭐 화목했다라고 볼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차지철이 이렇게 정말로 무소불위의 권력 아닙니까? 이거를 휘두르고 있을 때도 누나들이 당연히 찾아올 거 아닙니까? 내 동생 차지철이야. 찾아왔는데 매몰차게 외면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에휴, 다 씨가 다른데 뭘. 꺼져! 근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엄마한테만큼은 끔찍했습니다. 차지철의 소문난 효도, 차지철이 효자라는 것은 뭐, 교과서에 실릴 정도야. 진짜? 아니, 교과서에 실릴 정도로. 그 정도 급이라고? 효도를 했다고 그렇지. 어느 정도였냐면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 어머니가 계단을 왔다 갔다 하는 건 너무 힘들어하니까는 어머니가 살고 있는 집이 그래? 야, 에스카레이터라는 게 있다던데 이걸 설치하려고 알아봤을 정도고요. 박정희하고 또 가까우니까 물놀이 갈 거 아닙니까? 이 박정희가 님자 물에 한번 들어오지. 이래도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우리 엄마가 물에 들어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거 말고도 효행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또 아주 이것도 아이러니야. 존나게 이 표현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진짜 웃기다, 이거. 매일 아침 저녁 2차례나 가족과 함께 예배를 받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게 독실한 크리스찬이, 처녀들을 불러가지고 채용사 역할을 해서 박정희한테 갖다 바치는 짓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자기는 채용사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역할은 중정에 시켰습니다. 이게 씨발 지가 시켜가서 결국은 한 건데 뭘? 아유 씨. 그의 모친도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는데 그녀의 마지막도 결국에는 교회에서 운영하는 요양에서 마감을 했고요. 차지철 사망 후에 며느리와 그 손녀들은 모두 미국으로 이민 가고 홀로 살았는데 이때도 교회 목사가 여러 가지로 돌봐주었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그 목사가 차지철의 엄마를 이용하게 된 거죠. 뭐 이거 보세요. 차지철 남긴 재산이 있었을 거고요. 이런 뭐 나머지 또 용돈들 그다음에 같은 뭐 실장 할 때 또 여기저기 또 와이로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요거를 자기가 또 관리해주면서 빼돌렸다는 썰이 있습니다. 뭐 목사님들 일부 목사님들이 자주 쓰는 수법이죠. 내가 관리해줄게 하면서 돈을 슈킹치는. 차지철 모친도 돈이 굉장히 많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차지철 사망하고 나서 경호실에서 그 장례 부용하라고 또 돈 많이 모아줬어요. 또 그 장치혁 고압그룹 회장. 이 교회가 어디야? 영락교회야. 네. 고압그룹 회장이 같은 영락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 어머니한테 아유 아들도 저렇게 비명 행사하고 많이 도와줬단 말이야. 그 돈을 이 우리 목사가 다 슈킹했다. 아이고. 근데 이거 말이죠. 여러분 심심찮게 보잖아요. 우리 왜 KBS에 동행이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되게 어려운 애들 나왔을 그래. 때. 그 동행이란 프로가 있는데 그 동행이란 프로에 그 굉장히 어렵게 사시는 분들 그 프로 나오니까 많이 도와주시잖아요. 청취자들이. 리퀘스트죠. 그렇죠. 사랑의 리퀘스트죠. 그 돈을 우리 목사님께서 가깝게 지냈던 목사님께서. 내가 관리해 줄게요. 하고는 다 슈킹 쳤다. 이런 건 뭐 아주 숱하게. 그치. 아니, 레옹에서도 레옹 돈 슈킹 까고 마틸다 돈 슈킹 까잖아, 결국에. 자, 어쨌든 차지철의 성장 배경은 정말로 외롭고 힘들고 다사다난했다. 이러다가 갑자기 권력이라는 걸 달콤함을 맛보니까 놓기 싫은 거야. 그럼요. 빠져버린 거야. 그러니까 내가 박정희 줄만 잡고 있으면 내 권력은 영원하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 캄보디아 발언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땡크로 깔아뭉개면 된다고. 자, 그러면 또 다른 한 사람, 김재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규는 차지철과는 다르게 매우 유복한 가정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3남 5녀의 장남이었고요. 아버지는 일찍 일본 갔다 와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귀향에서 사업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좀 있으니까. 자, 어린 시절만으로 11호 얘기하면 가난한 집에서 서출로 태어나서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외롭게 자란 차지철은 그에 대한 보상 심리 때문에 그렇게 권력에 집착을 하고 남의 눈을 의식하고 자신이 돋보이길 바랐고 반대로 부유한 집안에서 부모의 모든 사랑을 독차지했던 김재규는 박정희가 차지철만 편애를 하자 그거를 못 견디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성장 환경과 배경이 커가지고도 영향을 미친다니까요. 김재규 특집에 보면은 김재규 어린 시절이 나옵니다. 그렇죠. 예. 박정희가 63년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자 군을 떠나 공화당 전국구 의원이 되었으며 이후에 경기의 광주 이천 지역구에 출마를 합니다. 자, 이거 뭐냐면 여러분 우리 광주 대단지 특집 했을 때 네. 차지철에게 약속했다 그랬잖아. 어떻게 해준다고. 자기 지역구예요. 여기 경기 광주 이천이. 그래서 대통령도 약속하고 2인자라고 부른 차지철도 약속해가지고 우리 광주 대단지 서민이 다 썩은 거죠. 그래서 이게 나왔다고 하는 겁니다. 국회의원을 하면서도요. 대학 그리고 대학원에 진학을 하는데요. 그리고 박사 학위까지 받습니다. 이는 차지철의 학력 콤플렉스가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차지철의 어떤 권력의 힘이 없었으면요. 대학이 어떻게 가고 대학원 가서 박사를 어떻게 받아? 이건 진짜 돈 박사지. 돈만 준 박사 대주는. 그러니까 차지철은 그 학력 콤플렉스 있어가지고 이랬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게 어렸을 때 서자라는 콤플렉스 그리고 이때 다 전부 다 육사 아니에요. 육사가 아니라는 콤플렉스 때문에 그리고 대학 못 나왔던 콤플렉스 때문에 이게 시달려서 아마 이게 야 나도 저거 있어야겠어 라는 보상 심리가 작용하지 않았을까라고 봅니다. 나중에는 경호실장으로 있을 때는 장성 출신을 자기 부하로 두고 사회를 받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되자 박사까지 초스피드 땄고요. 자기보다 잘났다고 생각하는 장관 국회의원들을 일부러 무시하면서 괴롭힙니다. 이게 저는 다 이게 컴플렉스에 의한 보상심리라고 봐요. 우리가 홍준표 특집할 때 홍준표 특집의 하두가 컴플렉스였습니다. 홍준표는 컴플렉스로 똘똘 뭉친 사람이거든. 지금도 무상급식 저러고 있는 것도 컴플렉스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리 있는데? 그렇잖아. 예. 나는 뒤진다? 뭔가? 이런 거.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치권으로 들어간 차지철은 30대 나이에 외무위원장까지 지낸 등 공화당 내에서 나름 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 즈음에 송희성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했으나 얼마 안 있어서 이혼을 하고 윤백희 또는 윤보영이라 이름을 쓰는 여자와 재혼을 해서 슬하에 3명의 딸을 두게 됩니다. 송희성과 왜 이혼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개인의 가정사니까 저희는 알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간통책 특집. 엮으면 재밌었을 텐데. 이게 왜 그러냐면, 91년도에 중앙일보가 청와대 비서실이라는 연재물을 씁니다. 여기서 이 송희성이라는 차지철의 첫 부인에 대해서 쓰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끼가 넘치고, 남자 관계가 복잡했다. 송희성은 명예훼손으로 중앙일보를 걸어 넣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 자체도 왜곡이지만 그때 당시에 현 남편이 차지철과 관계를 몰랐습니다. 이것 때문에 알게 됐어요. 이것 때문에 가정도 힘들어지고 애들도 학교에서 왕따 당하고 있고 힘들어졌으니까 2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끼가 넘치고 남자 관계 복잡했다. 이것도 짜증나는 기술이잖아. 짜증나는 기사지만 더 중요한 거. 지금 나랑 살고 있는 남편이 몰라 이걸. 내가 차지철이랑 살던 건 몰라. 근데 니 입이 씨발 이 기사 때문에 알게 됐다는 얘기야. 진짜 미쳐버린 거지. 결국 법원은 송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중앙일보에 2천만 원의 배상을 하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나중에 이 기사는 단행본으로 나왔습니다. 이거는 김진 논설위원님께서 김진이 썼습니다. 끼가 넘치고 남자 관계가 복잡했다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네. 야, 이걸 보니까 생각이 나네. 우리 이루가. 우리 아버지 그런지 몰랐는데, 이제 씨발, 이제 방송 때문에 알았어. 하고, 우리 걸어 놓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럴 수 설마. 있겠는데. 나 순간 걱정됐어, 솔직히. 아니, 아까 얘기했던 윤보영의 여자 재혼했다고 그랬는데요. 이 여자는 11억 직후에 미국으로 날아갑니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차지철이 권력 욕심은 있었는데 사생활이 깨끗하고 맨날 기도하고 그다음에 효자고 정탁도 받지 않았고 비리가 없어서 칭찬하는데 윤보영이요. 미국 가서 사기도 크게 맞고 대저택도 차례로 구입을 합니다. 이 돈은 누구 거야, 그러면? 대주 상호신용고의 그 사건이 그때 김신일에게 14억이라는 사기 사건을 두드려 맞았는데요. 윤보영이 14억이라는 돈이 어디 있었어? 그러니까 사기를 맞을래도 돈이 있어야지 맞지. 사기를 맞을 거 아니야. 대저택은 누구 돈으로 구입했는데. 그러니까 늘 얘기합니다. 박정희가 깨끗하고 차지철이 깨끗하고 뭘 깨끗해. 다 기본입니다. 기본 이렇게 뒤로. 윤보영이 이 돈 차지철 돈 아니면 누구 돈입니까? 당연한 거죠.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청백리 차지철 누가 차지철에게 돌을 던지자라는 책이 출간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차지철은 한간의 소문과 달리 조선시대 황희정승에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청백이라 이렇게 써서 차지철이 돈에 대해서는 정말 깨끗하고 썼는데 방금 안에 얘기한 것처럼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착각하는 게 황희정승이 무슨 청백리야. 황희정승만큼 부패한 관료가 있으면 나오라 그래. 대단한 소리를 하고 자빠졌어. 이 대주 상호신용고 사건을 잠깐 설명드리면 이 김신일이가 120억 원의 검은돈을 사치한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검은돈을 사치시장에 불리는 수법으로 권력자들 접근했는데 중앙대 총장, 중앙대 이사장도 포함되었고 여러 사람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근데 아까 얘기한 차지철의 아내가 관여가 됐다는 얘기죠. 그만큼 돈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 차지철은 김재규와는 다른 길을 쭉 걸었어요. 그렇게 그러면서 다른 길을 걸었지만 결국은 권력의 2인자가 되고 싶어서 굉장히 노력을 한 거죠. 노력을 하다가 김재규와의 사이가 틀어지고 차지철의 월권으로 인해서 김재규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자기의 어떤 사랑을 우리 대통령 각하가 나한테 낸 사랑을 차지철한테 뺏겼다고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는 차지철 같은 사람이 박정희 옆에 있어서 정치를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박 대통령을 시해하고 또 차지철도 총으로 쐈던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야, 우리가 차지철 특집을 한 적이 없지? 없어요. 언제 차지철 특집으로 한번 몰아서 하자. 알겠습니다. 네. 차지철 특집도 하면
굉장히 재밌을 것이다라는 얘기고. 박정희 정권 2인자들 했고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지고 5공화국의 2인자들은 한 명만 해봅시다. 자, 전두환의 브레인 화평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전두환 정권 2인자를 노태우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JP가 박정희의 5.16 쿠데타를 실질적으로 만든 사람이라면 12.12 군사 쿠데타를 실제로 만든 사람은 바로 허화평입니다. 허화평이 없었으면 12.12 쿠데타는 성공할 수 없었다. 우리가 그거 맨날 그 방송에 얘기했던 쓰리어 중에 한 명. 예, 그렇죠. 64 17기 선두주자. 근데 64 17기 관련된 얘기는 저희가 몇 번 했죠. 자기들은 서울대 갈 수 있었는데 우리가 가난해서 64 간 거다. 그래서 프라이드가 매우 강하다. 그런 얘기 했었던 것 같습니다. 5공화국의 브레인 64 17기 허화평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저번 시간에 우리 말씀드렸던 우리 국정원장 후보자께서는 64 19기입니다. 진짜 씨발 돌아버리겠다 내가. 그 똑똑한 64 17기 중에 가장 똑똑했던, 가장 돋보였던 사람이 허화평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허화평이 보안사 비서실장으로 있으면서 12.12 때 도감청으로 진압군들의 움직임을 완벽하게 파악을 했다는 얘기는 이전에 했었고요. 12.12 특집에서 했죠. 예. 12.12 주역들 대부분이 나는 군에 남겠소. 그렇게 했었는데, 허화평은 나는 청와대로 가겠습니다. 이 계속해서 적극적인 부역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옆에서 2인자가 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군에 남으면 군에서 송송장군 하겠지만 스타도 달고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그렇게 했단 말이야. 근데 허화평은 나는 군인이 아니야. 대령으로서 옷을 벗고 청와대 전두환 따라 들어가서 2인자가 계속 되겠다고 한 거예요. 그렇죠. 왜 박근혜 대통령이 없는 자리 뭐 만들어서 사람 채용했다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허화평도 직제에도 없는 특별 비서관 자리를 맡게 됩니다. 다른 비서관들은 별관에서 근무했는데 허화평은 본관에서 근무한 특혜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근데 쉬운 게 아닌 게 뭐냐면요. 군인이잖아, 허화평이. 군인은, 직업 군인은요, 꿈이 별이에요. 별 따는 게 꿈이야. 그렇죠. 별 따는 게 꿈인데 허화평은 이렇게, 난 별보다는, 이게 참모가 되겠다. 그래서, 근데 허화평은 참모 스타일이죠. 그러니까 딱 2인자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전두환이 허화평을 얼마나 신뢰했는지, 솔직히 아무리 가까워도 자기가 같이 있는 곳에 근무하게 하기 힘들잖아. 직위의 차이도 있고 또 믿을 수도 없는데. 또 전두환도 봐요. 자기가 그 족같은 차지철도 봐왔고 이유락도 봐왔고 다 봐왔잖아. 2인자를 키운다는 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를 그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유명한 사람들 이름이 하나하나 나오기 시작합니다. 허화평 밑에서 법률 보좌관을 하던 사람이 박철원이고요. 우리의 또 칠공자. 그렇죠. 그 박철원 밑에서 비서를 하던 사람이 바로 강재섭입니다. 한나라당 대표였었죠. 예. 제5공화국 출범 이후에 통금해제, 연좌제 폐지, 학생도발 자유라, 불법과의 금지 같이 5공화국 대표적인 정책들이 많이 있었죠. 이 정책들이 누구 머리에서 나왔느냐? 허화평 머리에서 나옵니다. 자, 지금 말하는 통금 해제, 연좌제 폐지, 학생 도발 자유라, 불법 가해 금지, 이거 다 국민들한테 박수 받은 정책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통성이 없잖아요. 5공화국이. 네. 이런 걸로 국민들의 관심을 끌어들여가지고 국민들한테 박수를 받게 만든 게 허화평 머리 아니면 나올 수 없다는 얘기예요. 선전전의 대가군요. 아이고, 그럼요. 그렇죠. 마치 조선시대에 신하들이 왕을 견제하고 군시 간의 관계를 다시 개편해서 좀 다른 정치를 해보려고 했고 신하들의 힘을 키우려고 했듯이 허화평도 비서실의 힘을 키우려고. 네, 그렇죠. 나중에 뭐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비서실의 힘을 그러니까 그거야. 정도전이 신권을 내세운 거랑 똑같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허화평은 결국은 비서진들이 꾸리는 나라를 만들고 싶었어. 그렇죠. 전두환의 힘을 약화시키려고. 그러다 결국은 쫓겨났지. 거의 된 거나 다름없지 않나? 어쨌든 지금에 말한 이런 정책들은요. 당시로서는 굉장히 개혁적인 조치들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허화평이 비서실의 힘을 키우려고 했던 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철희 장영자 사건 때 이순자의 삼촌을 구속시키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던 것이 허화평이고요. 그런데 이런 허화평의 대통령 견제가 부메랑이 돼서 돌아옵니다. 순자 누나가 당신이 뭔 대통령이냐?
쓰리어가 대통령이래잖아! 그래. 돌아버리지. 자, 이규광의 구속에 대해서 언짢게 않게 생각을 하고 있던 전두환이 뒤를 이어서 이학봉과 허화평의 대립, 김재익 경제수석과 허화평이 대립하자 3허 중에 2허를 내치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것은 그렇습니다. 김재익 수석의 이 대통령 경제 가회였잖아. 네. 근데 저는 아까 우리가 뭐 야당 정치인들 지금, 대권 후보자들 또 야당 지도자들이 경제 가회 공부를 한다 그랬는데 사실 김재익 수석은, 보수적인 경제학자가 아니었어요. 전두환은 굉장히 보수적이잖아. 근데 전두환이 이런 김재익 만나가지고 김재익의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다고. 그러니까 장영자 이철의 사건 났을 때 김재익 수석이 뭘 건의했냐면 금융실명제를 거론했습니다. 야. YS 이전에 면접 빠른 거예요. 엄청 빠른 거예요. 당시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 근데 허화평이 절대 반대인 거지, 이 금융실명제를. 그래서 김재익 수석을 대단히 아꼈고 김재익 수석이 결국은 버마 사태로 사망하잖아요. 예. 그래서 전두환이 맨날 며칠을 눈물로 밤을 지새웠다는 거 아니야. 이 작가가 방송에서 정말 여러 번 얘기했다, 이분은. 전두환 주변에 인재가 꽤 많았다는 얘기도 솔찬히 들리고 있죠. 예. 이렇게 김재익이 금융실명제를 건의했을 때 허화평은 당연히 난리를 쳤겠죠. 안 됩니다. 김재익이 각하를 꼬셔서 눈을 멀게 했다고 육두문자까지 써가면서 그렇게 반발했고 김재익도 역시 반발해서 병원에 입원을 했죠. 둘이 엄청나게 싸웠죠. 예. 이게 김재익과 허화평 사이의 대립의 주요 내용이었고요. 결국에 김재익 편을 전두환이 들어줍니다. 그리고 허화평은 비서실장에서 자네는 국세청장으로 가는 게 어때? 이렇게 된 거죠. 이거는 영원한 2인자는 없구나. 쫓아내는 거예요. 나가 청와대에서 국세청장 난 완전히 쫓아내는 거거든. 좌천이지 좌천. 누구였더라? 경북도지사 간다고 그랬다가 미국으로 간 사람이 누구였더라? 그러니까 전두환이 경북도지사로 가지 그러니까 허삼수잖아. 예, 그건 허삼수지. 예. 그러니까 허화평으로서는 좌천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또 이게 이제 허화평이 안 간다 그랬는데 이 전두환이 허화평을 내쫓으려고 했던 것은 김재익과 사이가 안 좋았던 것도 마찬가지지만 친인척들을 자꾸 건드려서 그런 거야. 너무 가까이 들어갔어. 친인척들을 자꾸 가서 뭐 구속해라 그러고 자꾸 시끄럽게 하니까 딱 진짜 신권 정치 표방했던 그러니까. 정도전이랑 비슷하네. 그렇게 허화평이 안 가겠다고 버티니까 가택사까지 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비서실에서 쫓겨나서 미국으로 가게 됐죠. 그리고 5년간 망명객인 듯 망명객 아닌 망명객 같은 그런 신분으로 떠돌다가 1988년에 귀국을 합니다. 그런데 그해 있었던 1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민정당의 공천 신청을 냈다가 탈락을 합니다. 노태우하고 관계 생각하면 뭐 당연히 탈락이지. 아니, 내가 옛날에 노태우인 줄 아나? 그렇지. 이게 뭐냐면요. 노태우하고 사이도 존나 안 좋았거든. 그렇지. 노태우도 인자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노태우가 뭐 말마다 허화평이 김을 빼버렸거든. 그러니까 노태우가 이를 계속 갈고 있었습니다. 우리 노태우 스타일 알잖아. 겉으로 안 드러내고. 그렇죠. 뒤에 한 칼 있거든. 뒤에 한 걸 박철현이 불러가지고. 저 허화평 의하면 좋노? 맨날 했단 말이야. 그러다가 88년도 좀 되면 민정당 대표 되고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허화평 공천을 줄 리가 없지. 귀국한 다음에 민정당에다가 나 공천 좀 줘. 조까. 당연히 줄 알았는데. 저가. 이걸로 보신 거지. 박철원이 회고록을 내고 김영삼이 노태우로부터 선거 때 거액을 지원받았다고 폭로를 하니까 허화평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 받은 김영삼보다 노태우가 더 나쁘다! 노태우하고 사이가 얼마나 안 좋은지 이제 이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두환 정권 때 서로 충성하려고 역시 경쟁을 2인자끼리 벌인 겁니다. 서로 2인자끼리 벌였기 때문에 사이가 틀어졌는데 전두환 정권이 끝나고 이제 망명계가 아닌 망명계가 있다가 돌아와갖고 정치권에 복귀하려고 그러니까 씨발 노태우가 대통령이네. 그러니까 또 자기 앞길을 막았다고 지금 생각하는 거죠. 근데 아까 우리가 허화평이 정두전처럼 신권을 하려고 했다 그랬는데 허화평을 정두전하고 똑같이 비교하는 건 아닙니다. 예. 허화평은 지가 권력을 잡기 위해서 이용한 거예요. 전두환이 지 야망, 지 욕심. 그렇죠. 정두전 같은 그런 생각이 없었고 자기를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 요즘 종편에 허화평씨 가끔 나와요. 머리 희끗희끗해가지고. 예. 그만 나와 이제 그만 좀 할 때 됐잖아. 뭘 자꾸 요즘 더 기어 나와서 그래. 답답. 이제 당신들은 역사에서 퇴장해야 돼. 자꾸 그 나와가지고. 욕심이 안 버려지나 봐. 그런가 보지. 아니, 답답하네. 지금 현재 정권이나 이명박 때나
그때 인물들로만 해도 피곤해 죽겠는데 왜 50대 인물들이 또 나오냐고. 그러니까요. 아니 씨발 좀비들의 나라요. 그러니까. 자, 허화평, 전두환의 2인자 중에서 가장 브레인이라고 하는 허화평을 설명해 드리는데요. 오공화국 전두환의 2인자들은, 자, 노태우가 일단 있었지 않습니까? 많지 않습니까? 네. 노태우가 있었고, 또 허화평이 있었고, 또, 세동이 형. 우리 남자. 세동이 형이 있었잖아. 세동이 형이 있었고, 노신형이 있었습니다, 또. 원래 전두환은요, 노신형한테 물려주려고 그랬다고. 정권을. 그렇죠. 그런데 군부에서, 이런 씨발, 우리가 피를 흘려서 쿠데타 성공했는데, 민간인한테 이 정권을 줘? 이래가지고, 그렇지. 아웃된 겁니다. 근데 노신형을 그만큼 아꼈다는 얘기예요. 이때, 노신형 라인이 반기문이야. 노신형, 여러분들, 반기문이 대통령 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뭐 또, 권정달 씨도 초반에, 아니, 민정당 사무총장을 했는데, 그니까, 권정달이 없었으면 민정당이 탄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하면 권정달도 2인자라고 볼 수 있겠죠. 요런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야 2인자 얘기가 입으로 나뉘는구나. 왜냐면, 우리 또, 김대중 정권의 노가위 형이나 화가위 형 얘기를 해야 되냐. 그분들 간만에 아니, 뵀는데. 그러니까 2인자들 중에 한 부로 편성을 해가지고 방송을 할 만한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꽤 많기 때문에 한꺼번에 몰아서 한다고 생각하시면은 청취자 여러분들 그러면 되겠습니다. 노가위 형과 화가위 형은 결국은 갈라졌잖아. 네, 그렇죠. 양갑의 전쟁이라서. 화가위 형, 그래, 말 갈아서서 지금 뭐 하나? 김경재는 자리라도 한 개 얻었지. 아유, 화가비 형 참. 만스 인터뷰할 때가 좋았지. 그러니까. 그다 또 우리 이명박 정권에 이재호 이야기를 한번 해야지. 2인자. 이명박 정권의 2인자가 누구야? 이재호 아닙니까? 야 재호 형은 불러 그냥. 아니, 아이씨, 뭘 불러, 님이. 그러니까, 4대강 같은데, 또 방산비리, 또 외교 자원외교. 사자방. 여기에 이재호가 책임이 없다고 할 수가 없어요. 많지. 그렇잖아. 야 정도는 끼지도 못하는 거야? 아니, 정도는 어따 대. 그런데 지금 와갖고 자기가 무슨 대단한, 박근혜 정권에 대항하는 대단한 사람이냐. 그거 그냥, 이것도 마찬가지야. 정치인의 어떤 저런 거지. 홍준표랑 비슷한 스타일이에요. 어쨌든 한번 저렇게 해보려고 이렇게 가는 거야. 자기 근데 이름을 날리기 위해서는 철면피가 될 수밖에 없는 저는 거야. 이명박 정권의 책임은 이재호한테 엄청나게 크다고 봅니다. 반성해야 돼. 그런데 지금도 반성하지 않고 있잖아. 뭐지? 하여튼 이재호 얘기도 하면서 은근슬쩍 또 우리 MB를 까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예고를 하나 해드리면요. 다다음 주입니다. 3월 26일 목요일 날, 고향 원더스 있지 않습니까? 네. 고향 원더스를 주제로 한 영화를 만들었다고. 그래서 4월 초에. 파울볼이죠 제목이. 네, 파울볼. 네. 4월 초에 개봉을 한다던데. 그래서 개봉 직전에 우리가, 고향 원더스 감독, 그러니까 김성근 감독 말고, 원래 김성근 감독을 모시려고 그랬어요. 네. 이쪽도 김성근 감독 원했는데, 바로 시즌이어가지고. 아, 그러네. 하나로 가셨죠 지금. 그러니까 처음에는 원래, 저희한테 처음에, 저랑 이야기할 때는 김성근 감독도 나오신다 얘기가 됐었는데, 지금 그거 불가능할 것 같고. 그러니까, 영화 감독님하고, 또, 그 고향 원더스를 계속해서 취재하신, 우리 박동희 기자. 박동희 기자? 예. 야 호불호가 나뉘겠는데. 아유, 그래, 또 욕도 존나 얻어먹겠네, 씨발! 왜 이래 그만 좀 해. 안티를 엄청 건드리고 있는 우리 박동희 기자. 박동희 기자를 모시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난 뭐야, 사람 이 좀 새끼야. 놀래키지 마! 그래요. 우리 박동희 기자 안티팬들 오셔서 또 많은 댓글을 풍성하게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3월 26일 날은,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그럼 오늘은, 방송 마치고 엔젤펀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